네, 반갑습니다. 명절을 다음 주가 명절이잖아요. 근데 이 밤에 준비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더위가 꽤 늦게까지 가네요. 이 더운데 아주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청장님은 지난번에 제가 거 들었으니까 들어가십시오. 들어가세요. 지금 몇 번씩 들으시면 안 되죠. 박수 좀 쳐주십시오. 서대문구청에서 정비사업 아카데미를 만들고 나서 타구에서도 상당히 많은 구가 아카데미를 구성해서 주민들에게 좋은 시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까 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무엇을 하나 더 안다고 하는 것은 내 재산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주민 사이에서도 갈등을 해소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된다. 규정이 그렇군요. 그 다음에 저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알고서 이렇게 서로 논의하고 하는 게 중요해서 아마 이 아카데미 총 8회차에 걸쳐서 여러분에게 귀한 시간 설명을 해 주실 텐데 아마 들으신다면은 적어도 1회차마다 적어도 한두 가지만 알면 돼요. 다 못 외웁니다. 이거 알 수가 없어요. 여기에서 제가 한 2시간 설명하는데 정비사업의 전반적인 계획에 관한 내용을 설명하는데 여러분 들을 때는 좀 그런 듯 알다가 저 문만 빠져나가면 다 잊어먹어버려요. 네. 그때는 이 책을 보시면서 이 말은 그 말이구나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 시간은 편안하게 이해하는 시간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더더욱이나 제가 맡은 8회차에서 제일 첫 번째 내용은 정비사업이란 뭘까? 일반적인 내용을 우선 소개를 해드리는 거거든요. 정비사업, 재개발, 재건축을 통칭해서 하나의 표현으로 정비사업 그러는데 그게 뭘까? 그런 다음에 어디에서 어떻게 계획을 세워서 할까까지 제가 보고 여러분에게 해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누가 할 것인가, 조합이 할 것인가, 공공이 할 것인가, 신탁사가 할 것인가, 시행주체가 누구로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다음 강사가 설명해 주고 누가 할 것인가가 정해지면은 시행계획서를 만들어서 인가는 어떻게 받는가, 그 다음에 핵심적인 내용, 인가 받는 다음에 바로 분양 신청하세요라고 보내서 관리처분계획 수립은 또 어떻게 하는가. 이것은 종전의 내 권리를 새로운 권리로 바꾸는 건데 그때 내 재산이 어떻게 바뀌는가 아주 중요한 내용. 그것에 대해서는 꼭 빠뜨리지 말고 와서 듣는 것이 관리처분에 대해서는 아마 8회차 안에 중간 부분에 아마 있을 겁니다. 그 관리처분 계획을 듣고 나면은 다음에 어떻게 이주하고 기타 공공시설은 어떻게 하고 철거는 어떻게 하고 시공은 어떻게 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그동안 조합이나 시공사 간에 갈등은 뭐가 있었고 그 갈등은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하는 이렇게 아마 우리 구에서 그 과목을 잘 짜셨어요. 그래서 가장 딱딱한 과목이 제가 맡은 과목이라서 무척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 과목은 주민이 많이 하는 것보다는 전반적인 업무에서 주민이 하는 일은 한 20-30%, 나머지는 행정청에서 계획을 하고 대상구역을 지정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오늘은 정비사업,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출발을 하기 위한 계획 단계는 어떻게 해서 출발하는가를 이해하신 다음에 다음 24일 날 2회차 강의 때부터는 그 전체를 기억하시면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두 개로 나눈 것은 전체적으로 이 정비사업이란 게 무엇일까요? 라고 하는 내용을 알려드리고 두 번째 장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느 대상에서 어떻게 지정을 해서 계획을 수립하는가까지만 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시행자를 정하는 단계로 넘어가겠죠. 그러면 정비사업은 무엇일까? 근데 무척 여러분에게 지난 상반기 때 4월 달에 했었네. 그때는 대강당에서 했었는데, 많은 그때도 주민들이 궁금해하는 사항이 많이 있었는데, 실제로 여러분의 각자의 입장이 전부 상황이 달라요. 그러니까 지금 아마 여기는
정비 사업이라고 하는 재개발, 재건축이라고 하는 사업 말고도 무슨 그 모아타운 또는 소규모 정비 사업을 내 마을에 한다, 그거 할 계획이라는데 또 한다는데 그건 뭐야? 라고 하는데 그건 제가 강의하는 내용은 아닌데 그건 또 뭔지는 잠깐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그곳에 계신 분도 있을 거고 재개발 구역에 있는 분도 계실 거고 재건축 구역에 있는 분도 계실 거고 여러 군데 있으면서 또 재개발에 있는 구역에 계신 분도 이제 거의 이제 동의를 하는 단계에 있는 분도 있을 거고 동의를 해서 구역이 지정이 됐다는데 그러면 내 권리는 어떻게 행사를 해야 돼? 이제 시행인가가 난 지역은 그 다음에는 내 권리가 어떻게 표현해? 각각 지금 오늘 앉아 계시는 분들의 관심사가 모두 다르거든요. 이 공통 분모를 어떻게 뽑아내서 강의를 하느냐는 무척 까다롭기 때문에 일단 전반적인 이해 수준으로 그러니까 저건 내가 알고 있어. 저건 새로 듣는 건데 이런 수준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관 어떻게든 많이 애우시려고 그러지 마세요. 그 힘들어요. 힘드시고 이해하는 수준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순서를 정비 사업이 법률적으로는 어떻게 정의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동안에 정비 사업에 여러 가지 유형이 있었는데 그건 어떻게 바뀌었고 그리고 서울시는 이러한 기성시가지에 대해서 어떻게 정비를 해왔고 그리고 정비 사업은 누가 어떤 방법으로 어떤 유형으로 하는지 아주 골고루 조금씩 빼내서 설명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러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것이 신문을 오려놓은 거예요. 가장 최근 지난달 27일 뉴스까지 보통 7월에서 8월 너무도 지상을 뜨겁게 달궜던 내용. 갑자기 집값이 너무 올라갑니다. 큰일 났습니다. 어떻게 대처하지요? 라는데 유심히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전국의 미분양 주택이 7만 4천 호가 있습니다 하는 이 한국경제의 전월 대비 한 1900호 7월 31일자입니다. 늘었습니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미분양이나 분양이 안 되는 주택이 보통 6만 호가 되게 되면 시장이 긴장을 해요. 어떻게 하나 이렇게. 근데 7만 호가 넘어가면은 큰일 났구나. 이건 어떻게 하지? 이제 기업별로 건설사별로 주택 사업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고민을 하죠. 그런데 그리고 악성 미분양이라고 하는 준공했는데 미분양이 14,000호나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을 건축하신 시공자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아주 부족하대요. 아주 이 분양이 안 된다는, 남아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같은 달에 7월 달, 다음 달에 8월 6일에 문화일보에서 서울은 공급 가뭄, 5년 이하 신축만 억소리 나게 뜁니다. 공급이 부족합니다. 미분양이 7만 4천 원인데 공급이 부족합니다. 뭔가 느껴지시겠죠? 그러면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 공사비가 폭등했고 정비 사업이 지연의 여파에 있다. 오늘 배우고자 하는 이 정비 사업 이것이 지연되고 있어서 공급 가뭄이 생긴다고 해요. 그런데요. 정비 사업이라고 하는 뒤에 계속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주택 문제는 이 정책을 다루는 사람의 고민이 두 가지로 나뉘어요. 주택 문제는 소위 노후화된 것을 개선해가는 지뢰 정책이 하나 있고 그리고 부족한 이 주택들을 많이 확보해야 하는 양해 정책이 있어요. 근데 정비 사업은 출발을 언제 했느냐면 우리 서울시 같은 경우는 한 50년 됐어요. 70년대 됐으니까. 보통 지뢰 정책이 어떻게 하면은 그 노후화되고 쇠퇴하고 불량한 주택을 좋은 주택으로 바꿀까 하는 정책의 포커싱, 목표가 세워져 있어요. 그 당시 제가 이 사업을 처음 할 때가 서울시 공직자로서 할 때가 77년이에요. 77년. 제가 이제 이 사업에 관여한 지도 벌써 한 45, 6년 됐죠. 그때 77년도에는 서울시 무허가 건물이 한 13만 동에서 14만 동, 무허가 건물이. 제가 그 당시 담당을 하고 있을 때 무학재 넘어올 때 양측이 무허가로 꽉 차 있었어요. 그것을 단계 조금씩 하면서 그 당시 우리 정부의 정책이 표고 콘타라고 해서 표고 70m 이상의 무허가는 다 철거합시다. 뭐 이런 정책도 나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표고 70m 이상을 철거하려고 보니까 서울시 권역에서 미아동이 싹 없어져요. 상당히 높은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국회에서 서울시 와보세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다 없애겠다는 겁니까? 그때 박정희 대통령 살아계실 때입니다. 70년대예요. 그래서 그러한 고지대 철거라고 하는 정책을 할 때도 있었죠. 그렇게 어떻게 하면 무허가 건물을 철거해서 좋은 건물로 바꿔줄 것인가, 또는 노후화된 것을 얼마나 환경이 좋은 환경으로 바꿔줄 것인가. 지뢰정책이죠. 지뢰정책인데 그 지뢰정책을 목표로 했던 정비사업이 공급이라는 정책에 끌려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 뒤에 설명이 되겠습니다만은, 아무래도 집이 필요한 지역은 대도시인데 대도시는 이미 개발할 여지가 없어진 거죠. 그러니 정비사업을 통해서 당초에 한 100가구 있는 데를 200가구, 300가구 이렇게 많이 지어서 그분들이 개선도 하고, 주거 환경 개선도 하고, 그분들이 그 나머지 주택을 팔아서 사업비로 충당해서 그분들이 큰 부담 없이 할 수 있도록 한과 동시에 또 공급의 양도 늘리고, 이렇게 해서 정비사업의 정책이 방향이 많이 다듬어져서 이 보도 내용처럼 정비사업이 지연되고 있으니 공급 가뭄 아닙니까 하는 생각을 갖는 분도 있죠. 꼭 이것만 이유는 아니겠습니다만, 따라서 이 공급 가뭄과 미분양 주택은 아주 대치되는 표현인데 왜 그랬을까? 그러니까 결국은 미분양은 무척 많은데 적어도 7만 4천 호 중에서 경기가 한 10,000호, 서울이 1,000호예요. 미분양이요. 경기가 10,000호, 서울이 1,000호면은 11,000호 정도, 나머지 한 6만 3천 호는 전부 지방이에요. 지방에서 분양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방은 분양이 안 되고 있고, 서울은 부족하고, 경기도도 부족하고. 그래서 아래 나와 있는 게 미분양 늘어난 경기도 안성과 이천도 허브 관리죠. 무슨 얘기냐면, 그럼 수도권은 다 부족하냐? 그게 아니라 이 경기도에서도 안성과 이천은 거기는 또 남아돈대요. 그래서 허그라고 하는 주택보증공사에서 거기는 조심스럽게 관리를 하죠. 보증을 서줄지 안 서줄지를 관리하는 이런 뉴스, 아주 상충되는 뉴스들이 있어요. 따라서 지난번에 8월 8일 날 정부가 부랴부랴 대책을 발표하죠. 안 되겠다. 저도 이 문제를 해소해야 되겠다 해서 대책을 발표합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책이 발표된 그 바로 12일 날도 아파트 값이 20주 연속이 상승되고 있고, 한 주간에 0.32%가 올랐습니다. 이렇게 하고, 지난 8월 27일 날 이런 또 보도가 하나 연합뉴스에 나오면은, 아파트 값의 빈부격차가 심하다. 상위 20%, 하위 20% 가격차가 역대 최대로 벌어졌습니다. 이 보도자료를 자세히 보면은 남아도는 곳이 있고 부족한 곳이 있고, 그러면 어디는 남아돌고 어디는 부족할까? 그러면 정부의 정책은 부족한 곳에 많은 공급을 해줘야 되겠고 하는 것이 보통 서울과 수도권이라고 그런다면, 서울과 수도권의 정비사업을 통해서, 정비사업의 지원이라고 하니까 통해서 확대해야 되겠다고 하는데, 아파트 값의 빈부격차가 심화됐다고 하는데, 가격 분위를 제일 아래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로 5등분으로 딱 했을 때 가장 높은 가격과 낮은 가격의 차가 보도된 내용입니다만, 차가 전체 우리나라의 전체 보도된 매수 지수가 서울과 지방의 차는 10배예요. 그러니까 지방에서 1억에 매매가 된다면 서울에 10억에 매매가 되는 거예요. 똑같은 평형의 평당 가격이. 그 다음에 수도권과 서울은 7배예요. 그러니까 일반 수도권의 다른 지역에서의 한 1억이라면 서울은 7억 정도 하는 그 7배의 차이. 서울도 모모구와 모모구의 차이가 5.3배래요. 그러니까 강남의 어느 구에서 1억 한다, 강북이나 또는 어디 변두리 쪽에 서울의 예각 지역에서 1억 한다고 그러면은 아주 잘 나가는 우리 서울 지역에 잘 나가는 지역에서는 5억 3천 나간다는 거예요. 이 보도 내용에서 느껴지는 것은 공급이 돼서 팔리지 않는 곳도 있는가 하면은 부족해서 계속 가격이 올라가는 곳이 있구나. 그렇다면 정책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정책적으로 아까 정비사업도 부족한 곳에
부족한 곳에 좋은 환경을 갖는 주택을 공급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결론이 나오죠. 그게 이제 88 대책에서 나옵니다. 이게 8월 8일 날 대책입니다. 그 8월 8일 날 그 대책에 정말로 간절한 표현이 들어있어요. 연초에도 이 대책을 수립했는데 안정적인 주택 공급을 확신할 수 있게, 확신이란 말이 수가로 들어갔어요. 좀 믿게 해주자 하는 거죠. 실천 방안을 통해서 우량 주택을 공급하고 주거 안정을 하자. 그래서 도심 내 필요한 지역에 아파트로 공급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아파트만 대응할 게 아니라 아파트가 아닌 주택들도 적극 공급해서 좀 문제를 해결할까 하는데 정비 사업은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리고 수도권의 어떤 개발 제한구역까지 풀겠다고 보도가 됐었죠. 노후 계획 도시 하겠다. 비아파트 신축 미흡하겠다. 그러면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고자 하는 정비 사업에 대해서는 딱 키워드가 2개예요. 좀 빨리 가게 하자. 그리고 그 안에 주민들에 대한 부담을 줄이자. 이것이 지금 정부가 밝히고 있는 정비 사업에 대한 가장 개선 대책. 어제 지난주입니까? 국토부 장관이 정비 사업에 대한 특례법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했어요. 특례법에 모두가 이게 담겨졌어요. 절차적으로 여러 절차 있는 것을 통합하자. 그러니까 기본계획과 정비계획도 통합하고 그 다음에 시행인가 받은 다음에 관리처분 받는 것도 통합해버리자. 뭐 이런 내용. 그리고 공공지원을 통해서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자. 그러니까 서울시가 경험을 했어요. 이렇게 갈등이 심해요. 서로 모르고 서로 의심하고 하는 그 지역에 전문가들, 변호사나 여러 전문가들을 투입해서 조정을 해서 해결된 사례가 많이 있죠. 제가 최근에 투입돼서 발령이 나서 해결한 사례가 청담 삼익, 둔촌 주공, 백사마을, 용산 사태 그 지역을 저와 우리 변호사들, 그다음 평가사들끼리 가서 주민들의 의견을 계속 듣고 어떻게 하는 것이 의견을 맞추는 건가.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그동안에 서울시는 코디네이터라고, 아까 제가 코디네이터입니다. 활동한다고 그랬습니다만, 한데 이것을 아예 법에 넣어서 그런 전문가들이 직접 조합에 들어가서 조율할 수 있게 해주자 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역시 용적률이나 세제, 금융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재건축 부담금도 폐지해서 좀 더 사업성을 낮게 해주는 게 어떨까 하는 것이 핵심적인 지금 정부의 방향인 것 같습니다. 아마 이것은 지금 입안이 거의 돼서 국회에 제출됐다고 보고가 됐어요. 따라서 이런 내용들이 적어도 이제 오늘 여러분에게 이제 오늘 저를 포함한 8회차에 강의한 내용을 지금 9월에 하죠. 9월에 하는데 내년도 상반기에 또 하게 했죠. 그때는 내용이 다 다를 거예요. 전부 법이 바뀔 거니까요. 예. 그런데 이 기본적인 내용을 이해한 다음에, 이것을 안 다음에 그런 법을 이렇게 듣게 되면 이해가 충분히 더 빨리 될 겁니다. 예. 이제 본론 들어가 볼까요? 정비 사업이 뭐야? 하는 거죠. 정비 사업은 뭐예요? 법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이렇게 있어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이렇게 이 법이에요. 여러분 오늘 전혀 뭐 애우려고 하지 마세요. 애워봐야 저 딱 끝나고 나가면 2시간 뒤에 나가면 다 잊어먹어요. 예, 다 잊어먹거든요. 그러니까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은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면 그냥 도시 정비법 하든지 주거환경 정비법 하든지 도시 및 주거환경이 왜 있느냐? 이유가 다 있어요. 이유가. 왜냐하면은 사업의 유형에 보면은 주거환경선 사업,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 특히 재개발 사업은 주택 정비용과 도시 정비용이 있는데 이 재개발 정비 사업이라고 하는 오늘 정비 사업은 주거환경 개선 사업과 재개발 사업과 재건축 사업을 통칭해서 하는 말이에요. 그것을 세 가지를 하나로 표현할 때 정비 사업 그럽니다. 구체적으로 들어갔을 때 우리 집은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해. 아니야, 우리 집은 재개발하는데 재개발에서도 주택 정비용을 해. 아니야, 우리 동네는 도시 정비용을 해. 주택 정비용과 도시 정비용. 주택 정비용은 주거 환경을 개선해 노후된 주택을 개량해서 주로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고, 도시 정비용은 서울 시내 같으면 프라자 호텔, 삼성 빌딩, 교보 빌딩 이러한 도시의 중심지에서 주로 업무 판매용 시설을 짓는 정비 사업은 도시 정비용. 따라서 이 법은 그
주택사업도 해당이 되고 일반 사업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도시및 주거환경 정비법이라는 용어를 쓰고 보통 약칭해서 법제처에서 약칭하는 말을 써요. 도시정비사업, 도시정비법 이렇게 하죠. 도시정비법. 근데 우리 행정공무원들이 더 약칭해가 도정법 그러죠. 도정법. 쌀을 도정하는 건 아닌데 도정법. 도시정비법 이게 이제 그것은 법제처에서 정한 약칭이에요. 목적이 주택만 주거 환경만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의 환경과 기능도 개선한다. 정비사업, 재개발이라고 하는 것일지라도 그것은 주택을 개량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중심 기능을 수행하는 업무 판매 시설도 만들기도 하고 하는구나. 이렇게만 이해해도 될 겁니다. 어디에서? 아무 데나 하는 게 아니라 대상 구역을 정해야 된다. 범위를 정한 곳에서만 하라. 이제 뒤에 그 부분은 꼭 여러분이 설명하고 가겠습니다. 서울시가 정책을 많이 바꿨는데 그 대상 구역을 정하는 절차를 최근에 새로 바꿨죠. 그걸 소개해드리고 갈게요. 그 어느 범위를 결정한 그 범위 안에서 해라. 사업은 뭘 할까요? 기반시설. 그것은 도로, 공원, 광장, 여러 주차장 이런 것들 기반시설이라고 해서 법령으로 국토계획 및 이행하는 법률에 보면 한 50여 가지가 있어요. 도시가 형성이 돼서 도시가 운영이 되려면 도로, 공항, 철도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 시설을 기반시설 그래요. 기반시설. 그 기반시설을 그냥 설치할 수도 있고 정부가 법으로 뭐라고 했냐면 그 기반시설을 설치할 때는 필히 도시계획을 거쳐서 설치하세요 라고 한다고요. 도시계획을 거쳐서 하세요. 그것을 도시계획 시설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어떤 도로를 개설할 때 도로는 필히 도시계획 시설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도로를 개설할 때 그냥 개설하는 게 아니라 도시계획 절차를 밟아서 결정을 해서 설치하라. 이건 도시계획 시설이고 공공청사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 시설로 안 해도 설치할 수 있는 기반시설. 그것은 그냥 필요하면 하세요 라고 하는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러한 기반시설을 정비해야 되고 주택과 건축물을 개량한다. 주택 개량이면 되지 무슨 건축물을 왜 들어갔을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꼭 주택만이 아닌 오피스텔, 기타 업무 상업 빌딩도 이 사업 범주에 들어있다. 마이크가 울리는데 괜찮아요? 제가 괜찮습니까? 네. 아주 귀한 시간 냈는데 편해야 되는데 편하게. 네. 이것은 목적은 뚜렷하다. 도시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기능을 다시 새롭게 회복시켜 줘야 되는데 범위를 정해는 그 안에서 하세요. 내용은 도로나 공원, 광장 등 기반시설과 주택을 개량하거나 또는 건축물에 업무시설을 건립하는 내용이고 그 내용은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있고 주택정비형 재개발이 있고 도시정비 재개발이 있고 재건축이 있다는 그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라고 해요. 2002년 12월 달에 제정이에요. 2002년이요. 제정이 됐다고 하는데 이 속에 정비사업. 오늘 계속 정비사업. 아마 그건 안 잊어먹고 가시겠어요. 집에 갈 때. 정비사업 하는데 그 정비사업의 종류가 재개발과 주거환경사업과 재건축이 있다고 하는데 원래는 이 친구들이 따로 있다가 2002년도에 이 법 속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조금 한번 옛날 한번 얘기를 해보죠. 가장 기본적으로 있던 건 재개발 사업이었어요. 이 재개발 사업은 76년도에 도시재개발법이 만들어져서 재개발한 용입니다. 이게 나오기 전부터 도시계획법이라고 하는 지금은 이 도시계획법이 2002년도에 국토계획 및 이용하는 법률 국토계획법이라고 바뀌었습니다만 이 법 전 도시계획법이 되기 전에 도시계획법에 들어있어서 도시계획법이 62년도에 만들어졌는데 71년도에 전문 개정을 할 때 그때 재개발하고 용어가 들어가요. 우리나라가 45년도에 해방이 됐죠. 그때는 도시계획법이 없네. 그럼 무슨 법으로 했을까? 이것은 여러분 외울 필요는 없고 우리 보통 학생들을 가르칠 때 얘기하죠. 일본 사람이 만든 조선시가지 계획령이 있었어요. 조선시가지 계획령에 불량지구 계량이라는 것도 들어있고 그랬는데 그것을 헌법 부칙에다가 새로 법 만들기가 쓰도록 돼 있어서
이미 도시계획법은 62년도에 만들어졌으나 근대적 우리 서울시의 서울의 우리 한국의 도시계획은 조선 시가지행령이었죠. 그때 71년도에 재개발이라는 용어가 탄생합니다. 탄생해서 76년도에 독립된 법이 만들어졌다. 이유가 있겠죠. 아하, 시내에서 요란스럽게 아마 재개발 하나 보다. 그런 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법을 만드는 거예요. 76년도. 그 법 만든 다음 해에 제가 재개발을 담당을 했어요. 77년도부터. 그래서 그때는 제가 담당하던 77년도 재개발 사업을 담당하던 시절에는 지금처럼 조합이 하는 방법은 없었어요. 그건 뒤에 역사에서 설명드릴게요. 이때 재개발이 그대로 흘러왔고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89년도에 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임시조치법이 만들어집니다. 89년도. 이때는 무척 이 상황이 어려울 때예요. 재개발 사업을 전면 중단하자는 말이 나올 때. 89년도면 86년 아시안게임, 88년 올림픽이 거쳐집니다. 이때 모든 도시에 저 방법이 상당히 좋으니 한번 전반적으로 한번 도시를 정비해보자라고 하다 보니까 철거가 많이 이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눈물이 나고 갈등이 생기고 아주 어려운 시기였죠. 그러니까 정부가 정비사업 재개발 하지 말고 다른 방법 없을까라고 만든 게 주거환경 사업이에요. 그래서 주거환경 사업은 지금도 이 법에 들어와 있는데 주거환경 개선 사업 세상 오늘 끝나고 가실 때 재개발, 주거환경 사업, 재건축은 알고 가셔야 돼요. 재개발 아셨죠? 주거환경 사업은 그때 89년도에 만들어졌는데 공동주택을 지으려면 민간은 짓지 마세요가 주거환경 사업이에요. 지금은 조합이 할 수 있잖아요. 공공이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공공만 하세요. 아파트를 지으려면. 그러면은 아파트를 안 지을 때는 그것은 여러분이 현지 개량하듯이 자율적으로 개량을 하세요. 이게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그 주거환경 사업이 그대로 도시정비법이 유지가 됐죠. 재건축 사업은 84년도에 집합 건물, 공동주택을 건설해서 뭔가 좀 세월이 가니까 이거 어떻게 이걸 정비하지? 그러면은 이게 지금 한 동이라고 하면 여러 층수에 호수이 많은데 이분들이 어떻게 하지? 해서 재건축을 하려면 결의하라 하는 규정이 여기에 들어 있어요. 재건축 결의. 지금은 이 도시정비법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만은 그 재건축 결의라는 것이 집합 건물의 그 소행하는 법. 지금도 있습니다. 집합 건물, 공동주택과 같은 집합 건물은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개선하고 어떤 의결을 하는 것에 대한 절차가 나와 있고 이것에 대한 이거 외에 주택건설법칙 지금은 주택법으로 바뀌었는데 이 법에는 소위 재건축 조합에 관한 규정을 운영했던 거죠. 이러한 주거환경 사업, 재건축 사업, 재개발 사업 이것이 2002년도에 주거환경 도시민 주거환경 정비법으로 왔다. 그래서 지금도 정비사업 오늘은 계속 정비사업 하면서도 재개발이라는 용어가 나오고 주거환경 사업이 나오고 재건축이 나옵니다. 따라서 뒤에 재개발은 어떤 거고 주거환경 사업은 어떤 거고 재건축은 어떤 건지를 좀 더 정의를 해드릴 계획입니다. 이건 정말로 그냥 외우지 마세요. 이거 알았다가 완전 이제 집에 갈 때 온통 혼동이 됩니다. 오늘 뭘 제가 말씀을 드렸냐면 주거환경 개선 사업,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 오늘 배우고자 하는 정비 사업입니다라고 했습니다. 이건데 이게 나오죠. 2017년도에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되면서 자율주택 정비, 가로주택 정비, 소규모 재건축, 소규모 재개발. 이 사업이 요즘 서울시 브랜드로 뭐가 이루어져요? 모아타운. 네. 이게 17년도에 도시정비법이 전부 개정되고 빈집법, 소규모 정비법 만들어지면서 현재 아마 여기에 정비사업이 꼭 아니라도 소규모 정비사업 구역에 관여하거나 계획이 되거나 아마 계실 거예요. 이 정비사업을 글자 그대로 소규모로 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모아타운은 커요. 모아타운이 크면서도 블록 단위로 여러 사업을 소규모로 해서 모아서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런데 이러한 용어가 있기 전에 12년 주거 정비법이 개정되면서 주거환경 사업,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 토지항정 사업 이런 이러한 사업들이 있었다 하는 거죠. 다시 앞서서 가면은 최초로 법에 71년도에 도시계획법이 전부 개정되면 재개발 사업이라는 게 있었는데 81년도에
도심지 재개발과 주택개량 재개발로 분리됩니다. 요즘 표현으로 한다면 이건 도시정비형 재개발, 주택정비형 재개발이라는 겁니다. 그 시초가 82년도부터 나왔는데 나중에 95년도에는 공장재개발이라는 것도 들어왔습니다만 이 법을 개정할 때 제가 있었습니다만 공장재개발은 정부에서는 요구를 해서 했는데 우리는 서울시는 시행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을 2002년도에 도시정비법을 만들 때 주거환경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도시환경사업 이 4개를 계속 운영해왔죠. 2002년부터 2012년까지. 이것을 계속 운영해 오다가 갑자기 이 2개 사업이 생긴 겁니다. 왜? 네. 그래서 이것은 왜 생겼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개발 사업이 하다가 갑자기 89년도에 주거환경 사업이 도입된 것처럼 2012년도에도 우리 모든 사회가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이거 재개발 사업 계속 해야 돼. 안 돼. 전면 철거 안 돼. 너무도 갈등이 심해. 그래서 좀 주거환경만 관리하는 것, 조그맣게 가로주택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걸 대안사업이라고. 이것에 대안사업으로 도입을 했어요. 근데 별로 실행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제도가 미흡해서. 그래서 이런 사업 유형을 이렇게 2 법을 분리해서 이 대안사업은 모두 이루 들어오고 나머지 기존에 있는 것은 도시정부에 포함된 정비사업. 오늘 우리가 정비사업을 배우는데 정비사업은 재개발이라는 것도 있고 주거환경사업도 있고 재건축이 있구나. 근데 특별히 서울시만, 다른 지방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서울시 조례 만들어놨으니까. 서울시 조례 재개발은 도시정비형과 주택정비형. 주거를 주로 개선할 때는 주택정비형. 도심지에서 여러 가지 비업무용 판매시설, 업무용, 비주거용 시설 할 때는 도시정비형을 한다. 이제 재개발, 재건축. 재건축은 공동주택에서 새로운 공동주택 짓는 것. 주거환경 사업은 아파트도 지을 수 있고 아니면은 단독주택을 개량할 수도 있고. 이제 여기까지가 오늘 큰 구분에서 좀 더 자세하게 또 이제 뒤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정비 사업은 이거 더더욱이나 여러분 저기 그냥 읽어보고 지나가셔야 됩니다. 이 정비 사업은 도시정비법에서 한다고 그랬기 때문에 도시정비법에서 있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아까 제일 도시정비법보다도 더 상위에 있는 법이 국토계획법이에요. 국토계획법. 국토계획 및 유형에 관한 법률. 이 법에 정비사업을 정해 놓은 겁니다. 우리가 오늘 배우고자 하는 정비사업의 재개발, 재건축, 주거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최고의 공간계획법인 국토계획법 속에서 정비사업을 정해 놓으니까 이 정비사업은 도시정비법에서 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우리나라의 도시계획 다입니다. 용도, 지역지구, 용도, 구역, 기반시설, 여러분이 선생님께서 집을 사실 때 2가지를 해야 되잖아요. 어디에서 집을 살 때? 그때 2가지. 첫째 뭘 할까요? 어디 새로운 데 가서 집을 사고 싶어요? 살 때 확인을 해야 돼. 2가지. 기본적으로. 첫 번째 뭐 확인해요? 네. 네. 누구 거야? 네. 요즘 자꾸 그걸로 장난친 못된 사람들이 많아요. 전세 사기라고 그러죠. 누구 거야? 알아줘요. 홍길동 거야? 이몽룡 거야? 그래서 뭔가 주택을 사고 판다. 물론 모든 것이 거래할 때 소유권을 따지려면 등기를 확인해. 누구 건가 확인해. 그것은 행정청에 안 가요. 사법부로 가야 돼. 법원이요. 등기부로. 또 하나 확인하는 게 이 집은 뭘로 이용할까? 어떤 땅이 하나 있어요. 이 땅은 뭘로 이용할까? 여기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 어디에 들어가 있냐면은 내가 여기 여러분한테 포함시켜. 토지용 규제 기본법에 보면 토지용 계획 확인서가 있어요. 이건 주민센터에 가면 떼죠. 토지용 계획 확인서를 떼면은 제일 먼저 위에 아까 나온 것처럼 용도 지역지구부터 나와요. 도시지역이냐 관리지역이냐 농림지역이냐. 도시지역이라면 주거지역이냐 상업지역이냐 상업지역이냐 공업지역이냐 녹지지역인지를 나와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확인한 토지용 계획 확인서에 이게 확인서의 한 표본이에요. 거기에 위에서부터 쭉 나와 있는 게 이 내용을 다 담고 있는 겁니다. 이 내용. 그래서
아, 내가 이 지역을 보니까 토지연계 확인서를 뗐더니 녹지지역, 개발 제한구역, 또 공원 이런 토지인 경우 사야 돼요, 안 사야 돼요? 그 용도로 써야 되겠죠. 그래서 누구 땅인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 토지가 뭘로 이용이 되지 하려면 이걸 떼야 돼요. 이것은 행정청에 가는 거죠. 토지연계 확인서를 두 가지를 떼서 누구 건지, 내 땅은 뭘로 쓰는 건지, 내 땅은 주거지역인지 상업지역인지. 아, 저 홍길동 씨는 상업지역이래. 거기는 그 용적률이 400%까지 있고 500% 짓는데 우리는 주거지역이라서 250%까지 안 돼.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조금 더 깊이 들어가신 분들은. 그러니까 이걸 떼게 되면은 바로 이 내용, 이런 도면과 함께 이런 내용이 쭉 나옵니다. 무엇에 저축이 되는지. 그래서 오늘 배우신 것처럼 이 정비사업이란 이것에 정비사업이 여기에 정비사업이 저축이 되면 정비사업의 내용이 나와요. 아, 이게 정비구역에 들어가 있구나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러한 내용 국토교육법에 의해서 이 정비사업이 정의가 됐다. 그래서 하나만 이것도 외우기 어려운데 이 외우시면 머리 아프신데 우리나라 법에 뭐가 있냐면 도시계획 사업이란 말 많이 하죠. 도시계획 사업. 이건 도시계획 사업으로 하는 거예요. 그럼 뭐 대단한 어떤 사업이 아니고 법에서 이 국토기획법에서 도시계획 사업이란 하고 정의를 해낼 때 어떻게 정했냐면은 도시개발 사업, 정비 사업, 기반시설 설치에 관한 사업 이 세 가지를 도시계획 사업입니다 이렇게 정했어요. 자, 오늘은 여러분이 8회차에 걸쳐서 정비사업의 전반적인 내용을 배우실 건데 오늘은 일반적인 공간에서의 토지 이용 정비사업, 그 다음에 어떻게 계획하고 어떻게 진행하는 내용을 배우기 위한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계획 사업이라는 것을 한번 이해해야 되겠어요. 도시계획 사업. 아, 정비사업은 도시개발 사업과 함께 기반적인 도시계획 사업이구나. 도시계획 사업이냐 아니냐의 차이. 공무원들 교육할 때는 그걸 꼭 물어요. 여러분 보고 아신 분 손 들으세요라고 하게 되면 그건 신뢰가 될 것 같아요. 그건 무리한 요구 같은데 도시계획 사업인 것과 도시계획 사업이 아닌 것의 차이는 근데 알아두면 편해요. 왜냐하면 도시계획 사업이냐 아니냐 차이는 어디에 있냐? 집행하는 방법에 있어요. 집행하는 방법. 도시계획 사업인 경우는 수용 사용권이 있어요. 그래서 재개발 사업은 도시계획 사업으로서의 재개발 사업은 민간인 조합장에게 공권력을 부여해버려요. 수용하세요. 권한을 줘버려요. 그래서 도시계획 사업인 재개발 사업은 구역 지정과 그 시행자 지정과 계획을 수립할 때 행정청에서 무척 꼼꼼하게 따지는 이유가 나중에 시행자에게 공권력을 줘버리거든요. 수용하세요. 몇 분에 몇만 동의하면 나머지는 수용권 발동해버리죠. 그 수용권은 행정청이나 지방토지수용원이나 중앙토지수용원에 가버리거든요. 도시계획 사업이 집행력이에요. 그런데 앞에서 표를 설명할 때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 주거형 사업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는데 재건축 사업은 태생이 달라요. 재건축 사업은 원래가 도시계획 사업이 아니에요. 근데 이 법으로만 들어왔어요. 그래서 형식은 도시계획 사업인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재건축 사업은 공동주택을 다시 개량하는 재건축 사업은 도시계획 사업이 아닙니다. 제한됩니다. 도시계획 사업 범주에 들어있으나 재건축 사업이 수용 사용을 하려면 공공이 특별한 이유가 있을 때만 가능하고 재건축 조합은 수용 사용권이 없습니다. 그건 그게 도시계획 사업이 제한을 받는 거죠. 재건축은. 그러나 재개발은 조합장에게 공권력을 부여해서 수용권을 줘요. 그럼 재건축 사업 어떻게 해요? 그렇게 집행을 못하면. 이것도 퀴즈인데 뭘로 하죠? 재건축은 뭘 하죠? 네? 그렇죠. 우리 젊은 분은 잘 알잖아요. 매도 청구. 수용은 못해도 재건축은 매도 청구를 할 수가 있어요. 매도 청구는 말 그대로 당신 집 팔아. 이거예요. 명령을 해요. 당신 집 팔아. 시행인가가 나면은 몇 개월 내에
통보를 해서 동의할래요, 안 할래요? 안 할래요? 안 하면 바로 매도 청구에 시작이 들어가요. 시작은 매도 청구는 조합장이 수용사용권처럼 행정처에서 수용권을 행사하는 게 아니라 법원에다가 나 이거 팔으라고 했습니다 라고 신청을 받아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법원은 판사가 공정한 정말로 공익사업을 재건축 사업을 해서 꼭 필요한 내용인가 정당한 보상을 하고 있는가를 법원에서 따지는 거죠. 그러나 재개발은 수용권은 공권이 갖기 때문에 그것도 수용 가게 되면 수용위원회에서 정말로 공익성 있는 사업인가, 절차는 잘 밟았는가, 보상은 정당히 하고 있는가, 분양은 제대로 주겠다고 하고 있는가, 이주택을 세우는가 여러 가지를 보면서 허용을 하죠. 그러나 재개발과 재건축은 다르다. 재개발은 뭐가 가능하다고요? 수용 사용. 재건축은 매도 청구. 네, 매도 청구. 여기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하는 소규모 주택정비에는 매도 청구를 허용한 규정을 새로 넣었죠. 소규모 그것도 집행력을 부여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도시계획 사업은 강한 집행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수용 사용권이다. 그래서 모든 정비 사업은 여기에 나온 것처럼 이게 수용 사용을 할 수 있는 도시계획 사업인 거나 있지만은 재건축은 제한을 받는다. 그래서 재건축은 매도 청구 제도를 쓴다. 이걸 여기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어요. 이건 간단히 무엇을 위해서 할까? 이 정비 사업을 왜 해? 이유 하는 이유가 뭐예요? 라고 묻는 거예요. 두 가지죠. 도시 정책 측면과 주택 정책 측면인데 도시 정책 측면에서는 재개발 사업이 이미 유럽에서는 지인직부터 아주 오래전부터 지금은 이미 다 쇠퇴했습니다만은 새로운 도시로 개선할 때 나가는 건데 도시를 만들어 놨는데 계속 소득은 올라가고 경제 수준이 올라가고 문화가 달라지고 여러 가지 사회 경쟁 여건이 다 달라지는데 물건은 자꾸 쇠퇴해지고 노후화되고 기능은 떨어져요. 물질적인 것은 도로도 옛날에는 4m가 제일 좋다고 했는데 이게 4m 가지고는 자동차 통행이 주차하기도 어렵고 6m, 8m로 늘려야 되겠고 어린이 놀이터도 설치해야 되고 공원도 넓혀야 되겠고 여러 가지 어떤 기능들을 보강해야 되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것을 그러한 기반 시설을 좀 더 새로운 사회 경제적 여건에 맞게 확충하고 노후된 건물을 개량하고 해서 출발한 게 거의 아주 100년 이상 된 재개발이라는 용어가 그때부터 나온 거죠. 재개발해서 새로운 기준, 여러분의 가치관에 맞는 도시를 만들자는 거죠. 그래서 도시 정책 측면에서는 도시가 너무 과밀하거나 노쇠퇴하거나 기능이 떨어졌을 때 하는 정책 측면이 있는데 아까 보도자료를 제일 첫 면에서 얘기하면서 주택 정책 측면에서 질적 개선이 우선이었던 게 양적 확대에도 정비사업을 활용한다. 활용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서울에 공간이 없어요. 정비사업을 통해서 좀 저층으로 저밀도 지역을 좀 더 고밀도로 개량해서 주택을 공급하는 정책이 정비사업에서 적극적으로 활용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서울시는 서울이라고 하는 공간을 그동안 어떻게 정책을 펴왔을까? 이것을 하나 표로 만든 거예요. 제가 만든 겁니다. 제 논문에다 넣었던 것을 다 요약을 해봤습니다. 금년이 2024년이죠. 재개발 사업이 73년도에 73년 12월 달에 왔습니다. 50년입니다. 서울에 정비 사업이 도입된 지 50년 됐어요. 73년에 도입이 됐습니다. 73년에 서울시가 50년 돼.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런 변화가 오고 있습니다. 근데 2024년도 더 큰 변화가 올 것, 금년도. 특별법이 만들어 큰 변화가 올 것 같아요. 그때는 이제 이 한 칸이 또 늘어나겠죠. 서울시는 73년도부터 재개발 사업을 해서 이제 한 50년 됐습니다. 그러나 73년도 재개발이 본격적으로 오기 전에도 여러 가지 시책 사업들이, 그 당시는 재개발이란 표현을 안 쓰고 시책 사업이라고 했었죠. 시책 사업이 있었죠. 집단으로 철거해서 주로 명동 지역은 화재가 많이 났기 때문에 철거해가지고 보통 상계동으로 많이 보내고
그 다음에 이촌동에는 계속 한강이 침수가 많이 되니까 철거해서 응봉동으로 보내고, 응암동으로 보내고, 그러니까 제법 거기다 단지 조성하니까, 그 다음에 도로 개설하면서도 철거해서 예각에 보내고, 상계동. 이게 점점점 예각으로 보내는데, 근데 예각에 땅도 없어지죠. 그러니까 가장 큰 이주 사업이 뭐죠? 서울에 있는 것은 몽땅 성남으로 보내죠. 지금 분당 아시면 큰일 나겠네. 성남으로 보내는데 그분들이 다시 서울로 살겠다고 들어와서 이제 그것도 중단되죠. 그런 이주? 이제는 그런 이주하지 말고 고지대에다가 아파트 지세요. 서민 아파트 지어서 입주시키세요. 그런데 71년도입니까? 와우 아파트 사건 중단. 이제는 그거 하지 마세요. 이제는요, 법을 고쳐서 그 무허가 건물을요, 유허가로 바꿔주세요. 양성화. 그래서 선거철만 되면 새로운 법을 만들어서 양성화 해주는데, 양성화. 그러니까, 행정청에 주택으로서의 등록이 되면은 그걸 들고 어디에 간다? 등기부에 가서 소유권을 등하죠. 무허가 건물 소유권이 없었으니까요. 그런 양성화. 현지개량이란 말은 70년대 유행했던 새마을 사업. 이거가 연계해서 지붕도 고치고 벽도 고치고. 이런 사업이 73년도 재개발에서 이루어지기에 있었어요. 이때 재개발이 도입됐는데 83년도에 지금과 같은 조합 방식이 83년도에 도입됐습니다. 한 40년 됐죠? 그 전에는 조합 방식이 아니었죠. 그 전에는 서울시장이 시행자였어요. 서울시장이 시행자여서 서대문에도 있을 거예요. 서울시장이 73년도 구역 지정한 것이 우리 서대문에도 있을 겁니다. 있어서 그게 73년 12월 달에 구역 지정해서 안 된 게 있고, 마포에 가면 마포로 옆에도 있고, 도봉에 쌍문동도 있고, 아직도 덜 해결된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한 것을 83년도에 조합 방식이 도입이 됐다. 그러다가 2002년대 아까 표에서 봤죠? 주광사업, 재개발, 재건축을 통합해버렸어요. 통합을 해가지고 전격적으로 사업을 하자고 그러니까 2005년도에 이명박 시장님이 오셔가지고 뉴타운 사업을 해요. 그러니까 뉴타운 사업을 하면 뉴타운은 아주 광역적으로 하죠. 안에 재개발이 여러 군데예요. 모아타운을 정해서 안에 가로주택이 여러 개 있듯이 라고 했죠. 1차, 2차, 3차 최초 시범 지역이 은평 뉴타운, 왕십리 뉴타운, 기름 뉴타운, 이게 시범 사업이죠. 그때 제가 뉴타운 사업과장을 했어요. 이명박 시장 때. 그때. 그러니까 77년 재개발을 해서 그때까지도 재개발을 해서 못 벗어나고 재개발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그 뉴타운 사업을 했는데 그 뉴타운 사업을 조례에 의해서 하던 것을 법으로 만드는 것이 재정비 촉진 사업. 재정비 촉진 사업입니다. 법으로 만들어졌죠. 너무 많은 구역을 지정하다 보니 너무도 갈등이 심해지고 하니까 2012년도에 서울시는 대책을 발표합니다. 모든 재개발 이제 잠시 기다리세요. 전부 실태조사해서 도무지 사업성이 없거나 너무 갈등이 심한 것을 반 이상 해제했습니다. 반 이상을. 한 300군데인가 해제했을 겁니다. 수습 방안이 나옵니다. 이때 이제 모든 재개발 사업이 12년 주춤합니다. 그러자마자 13년 그 다음에는 재생사업이라는 것도 나옵니다. 차츰 머리가 복잡해집니다. 근데 다 나갈 때 잊어먹어도 돼요. 재생이란 말이 여기서 나오네? 재생사업이 있었구나. 재생법에 의한 하여튼 재생사업이 2013년도에 도입이 됩니다. 그러다 아까 표에서 든 것처럼 17년도에는 큰 사업과 작은 사업 쪼개자 소규모 정비사업이 나오죠. 그리고 21년도에는 좀 더 아까 우리 유진사가는 제가 뉴타운 사업과장도 하고 재정비 촉진 사업과장도 했는데 그때 유진상가를 어떻게 하면 좀 적극적으로 개량을 할 수 있을까, 개선할 수 있을까 했는데 거기에 그 상권이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어서 몹시 어려웠어요. 근데 지금 아마 구가 아주 적극적인 노력을 해서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좀 공공이 참여하는 방법은 없을까? 공공이 참여하는 방법. 그러니까 이것을 또 주민들도 따로 이 8회차 과정이 다 끝나면은 과연 조합이 하는 게 좋아? 공공이 하는 게 좋아? 하는데 그 시행 주체가 누구냐 하는 것은
구역마다의 특성과 그 권리 형태에 따라서 장단점이 다 있어요. 그래서 공공은 일사불란하게, 그러니까 공공이 할 경우에는 공공사업을 확대했던 2021년 공공사업은 인센티브를 무척 많이 줍니다. 속도가 무척 빨라요. 인센티브도 많이 주고 속도가 빠르죠. 공공사업은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게 서울시 정비사업 50년사를 설명드린 겁니다. 어디에서 할까요? 어디에서 할까요? 네. 아까 청장님이 한 10분 인사 말씀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더 10분을 더 지나서 5분 쉴래요. 10분을 더 지나서. 어디에서 할까요? 아무 데서나 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디에서 하느냐고 할 때 공통으로 들어가는 용어들이에요. 공통으로. 그러니까 면적은 보통 재개발은 10,000평방미터를 10,000제곱미터가 기본으로 보통 하죠.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5,000제곱미터 이상도 허용해 준다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10,000평방미터가 넘는 곳이다. 그 10,000평방미터가 적은 곳은 무슨 사업이 있을까요? 소규모 정비사업. 소규모 정비사업이 안 될 때는 무엇을 할까요? 건축법에 의한 계량. 아주 우리 공간에는 다양한 법에 의해서 다양한 계량이 이루어져요. 건축법에 의한 계량. 또 시장정비법에 의한 시장사업도 있고. 네. 오늘은 재개발만 기억하세요. 나머지 기억하면 머리가 더 아프시니까. 네. 그 기준 면적이라는 게 있죠. 근데 보통 정비사업은 10,000평방미터, 10,000제곱미터라고 하죠. 그 요소가 보통 6가지 요소가 기본적으로 항상 끼어들어와요. 조례에도 들어있고 법에도 들어있고. 노불량 건축물이 밀집되어 있느냐 아직 1번이에요. 노후 불량 건물이란 이러이러한 겁니다. 이것이 보통 비율에 따라 하면 최근은 가장 완화된 기준입니다. 몇 %입니까? 노후 불량 건물이 몇 % 있어야 돼요? 60%. 60%. 보통 66.7, 한 65, 보통 하다 70%. 예를 들어서 정비사업을 조금 더 여러 의견이 있어요. 학자들 간에도. 정비사업을 너무 많이 하게 되면 사회적 병이 많이 듭니다. 그럼 그 주택은 있어야 되는데 그걸 마음대로 철거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좀 오래 쓰도록 하죠. 어떻게 아파트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콘크리트 수명은 100년이 넘는다는데 어떻게 아파트는 20년, 30년 넘으면 철거해버립니까? 그런데 이제는 소위 기능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아까 저를 소개할 때 공동도시건축공동위원회, 건축위원회 다 했습니다. 근데 임기 끝났어요. 임기 끝났는데 지금도 써먹네요. 저 임기 끝났어요. 제가 건축위원회에 들어가서 보면은 아파트 단지를 계획하고 하는 것이 전부 진화예요. 저런 단지에서 한번 살고 싶네요. 그래서 서울 지역이 집값이 더 올라가고 5년 이내의 주택이 더 많은 분들이 모이는 이유. 좋은 단지를 만든다. 지금 아이디어가 아주 좋아요. 우리 설계하신 분들이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아이가 유치원에 갔다 오면은 거기서 그 스쿨버스가 딱 쓰게 되면은 엄마들이 커피 먹다가 나가는 곳은 뭐라고? 맘스테이션이라고 만들어. 엄마들이 기다리는 장소도 만들어주세요. 예. 그 다음에 요즘은 노인 인구가 많으니까 결코 노인들이 지나다니는 곳에는 배려프리. 그래도 높낮이 하지 말고 평빈 노인들이 걸어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급경사가 심한 지역은 적정한 지역에 엘리베이터도 설치해서 하죠. 너무 단지들이 좋아지다 보니까 최근에 좋은 아파트, 좋은 곳에 아마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불량 건축물은 60%가 보통 일반적인 기준입니다. 그래서 한 60% 되어야 기본이에요. 정비 기반 시설이 열악한 것은 접도율이란 말을 써요. 도로가 얼마나 적으냐 많으냐 하는데 보통 과거에 4m 도로 기준인데 요즘은 이제 재개발 같은 경우 6m를 기준으로 해서 6m 도로가 어느 정도 있느냐 없느냐 이걸로 따집니다. 인구나 산업의 밀집도, 호수 밀도가 얼마나 가밀하냐, 보통 60이라고 하는데 얼마나 가밀하느냐, 그 다음에 가소 토지가 얼마나 있느냐, 40% 이상이냐 이하냐, 그 다음에 재해안전, 특히 재건축 같은 경우는 재해안전관리 안전진단하는 거, 그 다음에 역세권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했듯이 주택정비형, 도시정비형은 적어도 역세권에서 많이 개발되는데 그 역세권 250m, 300m 이내는 좀 더 용적률을 많이 줘서 개발수하는 이러한 6가지 요소가 그 지역의 기준을 만들어서 어느 사업이 되느냐 안 되느냐 나옵니다. 노후불량 건축물은
대개 이제 이것도 소개를 제가 좀 드렸어요. 이건 법에 나와 있는 거고 시행령에도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안전사고, 기능적 결함, 구조적 결함 뭐 이런 내용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정비 기반 시설의 종류를 여기다 소개를 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꼭 특별히 기억을 안 하셔도 되는데요. 조합장님이 오셨다고 그러니까 조합장님이나 추진위원장님은 기억하셔야 될 것이, 아까 배울 때 기반시설이라는 걸 배웠어요. 기반시설, 공공시설 뭐 여러 가지 배웠는데, 정비기반시설은 정비사업 지역 안에서의 도로, 광장, 이런 그 주차장, 이런 것들은 정비기반시설로인데, 정비기반시설이라는 용어가 붙은 이유는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할 때 행정청으로부터 어느 정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 여부. 그 다음에 누가 부담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국공유지가 많은 경우 무상양해 제도가 있는데, 공공시설은 기반시설에 해당되는 것을 많이 설치하게 되면 양해를 많이 받고, 적게 설치하게 되면 내놔야 되고, 뭐 이런 내용들. 그래서 정비기반시설이라는 것은 여기에 나와 있는, 도시정비법에 나와 있는 이 시설들에 해당하느냐 안 하느냐는 우리 조합장님들은 이것은 행정청의 요구에서 좀 도로 같은 경우 우리 공익성이 높으니 지원해달라고 해야 되겠다. 시설은 우리가 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좀 인센티브를 받아야 되겠다. 이런 때 쓰는 용어들에서 소개를 했습니다. 자, 이제는 주택정비형 재개발, 도시정비형 재개발, 재건축, 주관사업 이 네 가지를 소개하고 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용어 정의를 보면 주택정비형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불량 건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기반시설, 불량건축물, 그리고 목적이 주거환경. 자, 도시정비형 완전히 다르죠. 없어요. 기반시설도 없고 노불량을 없고 뭐라고 했어요? 도시환경 개선. 도시정비형은 아까 제가 소개했는데, 우리 서울시 같으면 강화문에 있는 교보빌딩, 프라자호텔, 삼성빌딩, 이런 업무용 빌딩을 짓는 도시의 기능. 서울시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도심이 있고 지역중심과 지구중심들이 나는데 중심지 기능을 수행하는 시설들을 설치하는 방법. 그러니까 지금은 조금 더 완화되어 있어요. 주택과 이런 업무용 빌딩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는 있습니다만, 그런 업무용 빌딩이 좀 많이 들어가 있는 그 내용, 도시정비형이죠. 하나 더 볼까요? 재건축. 여기는 똑같아요. 기반시설, 노불량 건축물, 주거환경. 그런데 뭐라고 나와요? 공동주택. 재건축은 공동주택이 대상. 한때 서울시가, 서울시뿐만이 아니죠. 법에 그래 나와 있으니까. 단독주택도 재건축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 때가 있었어요. 대혼란이 일어난 거죠. 이제는 확실하게 단독주택은 안 됩니다라고 이제 법으로 정해놨죠. 공동주택. 하나 더 볼까요? 주거환경. 기반시설 나오고 노불량 나오는데 주거환경 맞는데 앞에 뭐가 붙었어요? 도시 저소득 주민이 집단 거주하는. 그러니까 이 법이 만들 때는 정말로 저소득 주민이 많은 지역에 사는 분들에 대해서는 그 국공유지를 좀 더 그 안에다가 모두가 무상양해 받은 것을 쓰도록 하고, 좀 더 그분들의 좀 더 사회경제적 측면을 좀 더 들여다보는 사업이다. 이것이 주거환경 사업의 정의에서 나와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재건축 용어 다르고 도시정비형 다르고 주택정비형 다르고, 주택정비형은 기본적으로 공동주택 건설하는, 아까 얘기한 83년도부터 좀 더 조합이 시행자가 돼서 공동주택 정을 하는 전형적인 아주 주거 정비 방식이죠. 정비 애정구역 제도. 여기서 정비 애정구역, 신통기획, 요건 알고 넘어가요? 알죠? 정비 애정구역, 주택정비형 사업은, 주택정비 재개발 사업은 애정구역이 없어요. 애정구역. 옛날에 애정구역 해놓은 게 아직도 해제를 안 하고 있는, 그것을 지금 대상구에 있는 건데, 애정구역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기본계획에다가 재개발은 여기가 됩니다. 또 여기도 됩니다. 부가연동 여기가 됩니다. 홍제동 여기가 됩니다. 이렇게 다 아예 기본계획에다 다 표시를 해놨었어요. 이 범위 안에서 합니다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효과가 나오느냐. 이제 재개발 사업을 모를 때는 한 문제 없었어요. 이제 다 깨달았어요. 재개발 사업이 되면은 예를 들어서 용적률이 좀 낮은 지역에서 고율이 되면 저것은 비례율이 1.2 나오거나 2.0 나오면 배로 튀는구나. 그러면 지금 이 건물 하나 요거 지금 요거 팔면은 한 5천만 원 되는데 한 1억 5천, 2억 받으면 되겠네?
무슨 얘기인가요? 재개발 사업도 하기 전에 다 올라버렸어요. 가격이 다 올라버리니 사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정구역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주택정비용 애정구역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뒤에 이제 마지막 시간에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여러분이 요청을 할 때 여기를 재개발구역 지정해 주세요. 요구할 때 여러분이 범위를 정하고 그 범위는 심의를 해서 조율을 하죠. 그런데 자관 애정구역이 있는 게 있어요. 도시정비원은 아직도 있어요. 도시정비원. 애정구역이 지금도 도시정비원이 있어요. 도시정비원은 전부 범위가 사대문 안과 청량리, 마포로 주변 전부 이 지역에서 재개발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정해놨어요. 그러나 주택정비원은 없습니다. 신통기획제도가 도입됐다. 지수제도 폐지하는 신통기획제도 뒤에 설명드릴게요. 신통기획 신속하고 통합계획을 수립해서 빨리 사업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자. 이것은 목적이 공익성도 충족시키면서 사업성도 높이는 방법은 없을까를 고민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 재개발 사업을 하고 싶어요 하고 신청하게 되면은 그것을 바로 신통기획과에서 부서에서 계획을 여러분하고 함께 수립하는, 여기도 서든문도 몇 군데 있습니다. 네. 자, 도시정비형, 그건 아직도 정비예정구역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까 주택정비형처럼 용어가 기반시설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도시기능 회복을 위해서 상권 활성화를 위한 도시환경 개선이라. 오늘 강의 듣고 나가니까 이제 주택정비하고 도시정비 이건 하나는 구분하겠네. 이제 배우시면 됩니다. 재건축 사업은 공동주택에 대해서 한다. 여기서 좀 배울 만한 것은 일단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고 방법론에서 이건 설명할게요. 관리처분 방법으로 합니다. 재개발 사업은 방법이 뭐 있습니까? 자율주택 정비, 환지 방법, 수용 방법, 관리처분 방법이 있는데 재건축은 관리처분 방법을 한다. 뒤에 설명드리겠습니다. 또 하나가 조합원 자격. 재개발 구역은 1제곱미터만 가지고 있어 조합원입니다. 총회 가서 손들고 의사결정합니다. 재개발은. 그러나 1제곱미터를 가졌다고 조합원이라고 해서 분양권이 있는 건 아닙니다. 분양권과는 별개예요. 조합원은 행사할 수 있어요. 재건축은 건물과 그 바닥에 토지를 소유해야 조합원이에요. 그걸로 부족해요. 동의해야 조합원이에요. 동의 안 하면 조합원 아닙니다. 의견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그 말이에요. 재건축 구역의 토지 등 소유자 중 사업에 동의한 구역, 건물과 그 부속 토지를 소유한 자만이 조합원 자격이 있다 하는 거죠. 재건축 사업은 꼭 지통만 짓는 게 아니라 오피스를 짓는데 이걸 이번에 특별법에서 이걸 넣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오피스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업무 빌딩도 재건축을 할 때 지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수용상권이 없는 대신 매도 청구 제도가 있다. 주관계선 사업은 아마 여기도 지금 거의 이 방법은 별로 안 써요. 이것은 주로 좌우간 공동주택을 짓게 되면 공공에서 해야 되고 자유주택 정비 사업에서 재생 사업의 일환으로 하는 많은 사업들이 이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정비사업의 유형, 제1위의 주택정비형 재개발, 도시정비형 재개발, 재건축, 주관사업, 이것을 통칭해서 정비사업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5분만 쉬었다가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청장님께서 인사 말씀을 하면서 이러이러한 재개발 사업 이게 어렵습니다. 이러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키워드 중에 정부가 발표한 88 대책하고 맥을 같이 하는 게 나와요. 빨리 해야 됩니다. 신속, 빨리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사업성이 있어야 됩니다. 빨리 하고 사업성이 되는데. 마이크가 올려서 잘 안 들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까 여쭤봤어요. 뭔가 내가 들어도 웅웅해요. 그러니까 이걸 좀 다시 조정해 달라고. 뒤에서 말씀해 주셔야 돼요. 제가 들어도 웅웅해요.
그럼 뒤에서 무슨 말씀인지 모르면 안 돼. 지금 좀 나아요? 지금 어때요? 약해요? 이제 제 입에 가까이 대고 할게요. 그래서 내가 아래다 내렸어요. 이게 너무 웅웅해서. 가까이 대고 하겠습니다. 속도를 내자는 거죠. 정비사업은. 속도를 내자, 그는 사업성이 있어야 되겠다 했을 때, 사업성이라고 하는 것을 보통 판정을 할 때 비례율이란 말을 쓰면서 1이냐, 1 이하냐, 1 이상이냐 하는 겁니다. 예. 보름? 안 들리죠? 예. 제 욕심 같아서는 가운데 가고 싶어요. 예. 저기 스텝 계십니까? 예. 보름 좀 올려주세요. 테스트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됐습니까? 감사합니다. 예. 그 얘기해 주셔야 돼요. 그 비례율이라는 것은 흑판이 없어서 그러는데, 그러니까 수입, 그러니까 원래 내 재산이 뭔가, 종전 토지 가격이니까 재산이 뭔가를 분모에다 넣고, 공사비에서, 분양, 총 분양 수입에서 비용을 뺀 나머지 그 숫자가 아래 숫자보다도 예를 들어서 똑같으면 1, 그게 많으면 1.2, 1.2. 보통 서울시 조례에 보면은 0.8이 나오면은 해제 여부를 판단토록 하는 제도가 있어요. 0.8.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어이 해주세요 해요. 주는데 어떤 지역은 도무지 여기 이런 상태로 어려우니 저희들은 0.81 이렇게 나오는데 좀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신통기획 그 위원회를 들어가서 심의를 해보면 이제 선정을 할 때 하는데 너무 사업성이 없지 않습니까? 이 내용 하나 더 여러분이 아는 것보다도 그 여러분 실무에서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시면 필요한 게 계획을 이렇게 이제 우리 정비사업 할 수 있도록 좀 허락해 주세요라고 하는 것이 공모를 하거든요. 그럼 들어오면 저지난주에 한 8건 심의를 했는데 2건 정도밖에 통과가 안 됐어요. 한 2건은 또 어떻게 통과가 됐느냐 하면은 한번 사업성 판단해 보세요. 그러니까 구역 지정을 지금 먼저 해 놓고 대상 구역을 선정해서 계획 수립하는 과정에서 수정해서 계속 사업성이 안 나오게 되면 주민들은 불안하고 사업은 된다는데 하는 사이에 사업 된다고 하니까 투자자들이 또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괜히 어떤 공급 질서만 좀 무너뜨리고 그러니까 완전히 사업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좀 더 사전에 파악하세요. 타당성 검토라는 제도를 도입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래서 적어도 비례율이 0.9 나온다, 1이 나오면 일단은 충분히 출발할 수는 있는 거거든요. 2가 나오면 전반적으로 배의 이익이 있는 거죠. 일단은 기본적으로 공급량이 더 많아지는 거죠. 이제 그게 이제 사업성을 따지는 겁니다만은 그러니까 그 사업성은 또 약간의 그 뭔가 그 계산할 때 잘해야 되는 것이 분모 숫자를 좀 토지 가격을 뭐 낮추거나 높이거나 이런 걸 조율을 좀 잘못해가지고 이 수치가 잘못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비례율이라는 걸 따져서 우리 비례율이 어때요? 라고 해서 보통 1 넣으면 그걸 한번 해보죠 라고 하는데 그 비례율은 조금 아셔야 되는 게 있어요. 나머지 시간 설명에 이건 아셔야 돼요. 79년도에 우리 박정희 대통령이 돌아가셨어요. 79년 돌아가셨는데 79년도에 어떻게 하면 정비사업, 재개발 사업을 좀 더 적극적으로 그때만 해도 무허가 건물이 한 10만 동이 넘었으니까 13만 동이 있었으니까 어떻게 하면 정비를 할까 고민을 많이 했죠. 정비사업을 하려고 해서 적극적으로 하려고 했던 것이 서대문 쪽은 없습니다만은 조합은 아니라 서울시가 시행을 하면서 아파트를 지어봤어요. 지어보면서 분양을 해드렸어요. 근데 환지 방식으로 여기 이제 환지 방식 그 안에 토지를 가진 자에게 분양권을 줘요. 분양권을 주는데 그 종전 가격을 계산해서 분양권을 준다 보니까 부담이 너무 많아서 아파트 분양은 받았는데 부담금이 많으니까 입주를 못 하는 거예요. 입주를. 그래서
그래도 이제 분양하신 게 있고, 어떤 때는 거의 1, 2년 동안을 공가로 두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때 제가 담당으로 있을 때인데요. 어떻게 하면 좀 주민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까 하는데, 일단 그 사업을 79년도에서부터 합니다. 80년도까지 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주민들이 그 사업 안 하겠다는 겁니다. 좋은 건물로 들어간 건 좋은데, 그건 좀 부담할 수 있는 분은 들어가고 부담할 수 없는 분은 못 들어간 건 안 되지 않습니까? 요즘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도 좀 문제는 있습니다만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하는데, 그래서 계속 이렇게 이제 주민들이 이게 좀 불만을 토로하시는 거죠. 이건 특정한 동네를 얘기해서 미안합니다만은, 그 시대상이니까 소개를 할게요. 저에게 오신 그 민원인들이 79년도, 78년도 오셨을 때, 해방촌에 그때, 지금 여기 강북이죠. 3호선을 내려가다 보면 오른쪽이 해방촌이에요. 그게 뭐 아파트가 한 동, 두 동, 세 동인가 있어요. 재개발 하다가 중단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파트 방식으로 해서 이제 지었어요. 서울시가 행정청을 지었어요. 주민들이 반대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부담이 너무 많아요. 한지 방식으로 했는데, 여기 나오는 한지 방식으로 했는데 부담이 너무 많아요.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서울시가 행정청이면서 그분들에게 분양권을 주는데 돈이 좀 부담력이 있는 사람은 들어오는데 다른 분은 못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반대하는 거죠. 근데 해방촌에 계신 분들, 지금 나하고 그때 대화했던 분들, 저도 지금 제가 70대 중반이니까, 제가 대학 68학번입니다. 나이가 70대 중반입니다. 네, RBC 10기, 72년도에 소인관에서 전방에서 소장 생활을 했습니다. 네. 이제 그분들도 그때 나보다 나이가 많으셨으니까 아마 그때 나에게 그런 얘기 하신 분은 안 계실지도 몰라요. 저희는 재개발에서 반대합니다. 왜요? 아파트 반대합니다. 네, 79년도죠. 아파트 반대합니다. 왜요? 78년, 79년. 지금은 아파트가 선호 대상이죠. 근데 아파트 선호 대상 아니었습니다. 마포 아파트가 꽤 오래된 아파트예요. 그분들의 이제 이렇게 면담을 하면은, 저 어렵게 월남했습니다. 해서 해방촌에 정착했습니다. 그러니 또 전쟁이 나지 말라는 법을 없으니 전쟁이 나면 집 지을 터를 저에게 알려주세요. 아파트는 공유지분이라서 그 땅 안에 그 공동으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반대합니다. 내 땅이 있어야 천막을 치죠. 그때 나니 그분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몰랐으나 그분에게는 간절한 내용이었어요. 토지라고 하는 내용. 구체적으로 내 땅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것 같았어요. 네. 중단됐어요. 사업이. 중단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전두환 씨가 국보위 만들어서 새로운 정권이 들어오면서 재개발 구역을 다 해제합니다. 한 60% 이상 해제했어요. 나머지 필요한 지역은, 아까 우리 고인이 되신 박 시장님 오셔가지고 재개발 해제하듯이 해제하고 나머지는 주민들이 원하는 지역만 하는 걸로 합니다. 그래서 1년 동안 한 81년, 2년 동안까지 아무것도 못했죠. 라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행정청은 이렇게 쇠퇴해가거나 노후된 지역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직무유기가 돼요. 엄밀히. 개선해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걸 개선해 나갈까? 고민을 했죠. 고민한 것이 소위 관리처분 방식입니다. 관리처분 방식입니다. 뭐냐면은 환지 방식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여기가 한 마을입니다. 좀 100여 분 계시는데, 100여 분 계실 때 여기를 환지 방식으로 한다고 하면은 여러분들한테 제가 환지 계획가가, 여러분 전부 여기 계세요. 전부 여기에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전부 땅을 줄 테니 그 주어진 땅에 환지, 땅을 드릴 테니 환지, 땅을 드릴 테니 종전에 이루어진 불규칙한 땅, 이런 국공유지도 분양권, 영국권을 인정해서 국공유지 무허가 건물에게는 90평방미터 정도 땅을 환지를 준다든가 해서 집을 지으세요. 근데 저는 예를 들어서 너무 밀도가 높으면은 연립 형식으로 해서 5분, 6분이 5호 연립으로 지으세요. 그래서 환지로, 공동환지를 이렇게 줍니다. 공동환지 주고 개는 주고 있어요. 근데 이때 나 이 동네에서 떠날 거예요. 그것을 법정 용어로 동의에 의한 환지 부지정이라는 제도예요.
그러니까 다 있으세요. 그러니까 나갈 분은 나가시겠어요? 그러면 그는 청산 대상이에요. 나갑니다. 그럼 여러분 환지를 줍니다. 자, 이만한 땅에 여러분을 전부 존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불가피하게 지금 100여 분을 다 수용을 못하겠어 땅을 하니까. 그러니까 소규모 토지를 가지고 있는 자는 청산 대상으로 넣어서 보상을 주고 최소한 90평방미터의 땅을 주자 또는 85평방미터를 주자 뭐 이런 식으로 환지 계획을 다 하고. 왜냐하면 땅이 부족한 게 도로는 최소한 도로는 내야 될 거 아닙니까? 공원도 내야죠. 그리고 여러분을 거기에 전부 환지 지정을 해서 하고 나머지 도무지 환지를 못 받는 건 공동 환지로 해서 6분, 7분을 함께 연립을 지으세요. 땅만 주는 겁니다. 환지, 땅만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정전 토지 계산하고 새로운 토지 계산해서 청산금 지불하고. 이게 환지 방법입니다. 아니요. 그 당시 아까 해방촌이 환지 방법으로 해서 하되 건물만 공동주택 일부 지역은 공동주택이 된 거죠. 그렇게 했습니다. 황지 방식을 일제강점기부터 제가 서울시의 마지막 환지 개장을 했습니다. 몇 년도 기억이 잘 안 나네요. 그때까지 환지 방법을 했다가 그래가지고 그 국보위 새로운 정부가 들어오면서 택지개발법을 만들었어요. 주택 공급을 확대해야 되겠다고. 그래가지고 좀 공동주택을 지어서 주민들에게 좀 많은 토지를 확보해야 되겠다고 하는데 환지 방법을 써놓으니까 공동주택을 지을 터가 안 나오는 거예요. 채비지가 있는데 채비지 규모도 적고요. 그게 환지 방법의 단점이죠. 환지 방법의 단점이죠. 수용 방식. 이게 뭐지? 다 나가세요. 지금 이 방향 다 나가세요. 문 따고 나가세요. 그럽니다. 그래서 나갈 때 전부 돈 줍니다. 전면 보상하는 겁니다. 그때 권리가 사라집니다. 환지 방식은 사업이 끝날 때까지 권리가 살아있어요. 사업이 끝날 때까지. 근데 수용 방식은 나가세요 할 때 권리가 없어집니다. 나가세요. 그리고 다 내보냅니다. 그리고 문을 열어놓고 혹시 이 안에 다시 들어오고 싶은 분 계세요? 손 들어보세요. 그럼 분양 신청하세요. 분양 신청 제도예요. 분양 신청하세요. 그래서 이쪽은 넓은 토지를 해서 아파트 한 동 지을 수 있는 땅. 이것은 단독주택지구. 우리가 은평루타운 할 때 단독주택지역을 계획을 했었습니다. 이번엔 단독주택을 주고 뭐 이렇게 해서 수용은 시행자가 모두 수용해서 권리를 소멸한 다음에 신청인의 분양 신청을 받아서 그분의 영고권에 맞춰서 은평루타운 하는데 웬 교회와 절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엄청 많았어요. 그분들 땅 다 줘야 되니까. 그래서 교회도 공동으로 줬어요. A교회, B교회, 적은 교회는 함께 하세요. 그러니까 한 교회가 8권을 나가고 이러더라고요. 네. 네. 그렇게 종전에 농사를 지었다. 그러나 농지는 없으니 대지로 드릴게요. 또는 상업용지로 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전면 수용했을 경우 다 내보내고 수용 방식입니다. 그래서 환지 방식은 권리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살아있고 수용 방식은 권리가 처음 없어진 다음에 분양 신청해서 하는 겁니다. 관리처분 방식은 그걸 혼용해 놓은 거예요. 관리처분 방식, 여러분이 지금 현재 재개발의 모든 방법입니다. 권리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살아있습니다. 절대 소멸되지 않습니다. 나가겠습니다. 나 이 사업에 참여 안 할래요. 그건 아까 손을 들어서 동의하지 않는 거. 그건 내보낼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관리처분 방법은 재개발 사업은 여기 다 사세요. 다만 권리관계가 너무 약해서 이분들은 모두 수용할 수 없거나 또는 투기적 요소에 의해서 제가 이 제도를 83년도에 만들었어요. 네. 83년도에 만들었는데 제일 예를 먹었던 것이 너무 토지를 쪼개놓는 바람에 집은 부인이 갖고 땅은 남편이 갖고 또 뭐 작은 방은 아들이 갖고 뭐 이런 식으로 초기에는 그걸 잡을 수가 없으니 전부 우리 규칙에 넣어서 했죠. 그래서 세대 균형이 나와요. 한 세대는 1주택. 한 세대는 이 세대라는 말은 소득수법에 나오는 건데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관리처분 방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지 방법처럼 1평방미터만 가져도
조합원이에요. 일반 재개발은. 재건축은 토지와 건물과 동의를 해야 조합원이 되는. 예. 그래서 지금 이 관리처분 방법은 일단은 처음에 권리가 마지막까지 살아있다. 다만 재개발은 그 권리가 분양 대상이 되냐 안 되냐는 걸 법으로 정해놨어요. 규모는 어느 정도, 그 다음에 취득 시기는 어느 정도. 그건 나중에 우리 2회차, 3회차, 4회차 강의할 때 나올 겁니다. 관리처분 때. 어떤 때 취득하면 권리가 없어지는지, 어떻게 취득하면 그 취득한 쪼개는 사람 3명을 아파트 하나 주는 문제가 생기죠. 이게 관리처분. 처음부터 살아있다가 마지막에 변환이 된다. 이게 관리처분.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리처분은 분양신청 제도가 있어요. 수용에 분양신청이 있었잖아요. 관리처분은 인가가 난 다음에 30일, 60일 기간을 줘가지고 분양신청하세요. 우리가 짓는 아파트는 이러이런 평형입니다. 평형이니 분양신청하신 분 하세요. 분양신청이 들어와야 분양신청이 여러분이 그 신청할 때 조심한 게 분양신청의 마지막 날을 딱 보셔야 돼요. 그걸 꼭 정해놔야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은 그 지위를 정하지 않은 분양신청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할 수가 없어요. 마냥 기다려야 되잖아요. 갑자기 다 수립하고 있는데 문을 두들기면서 저 김씨가 이씨로 바뀌었어요. 안 되죠. 그래서 어느 기준을 딱 정해서 이때 권리를 기준으로 관리처분을 수립해 버리는 거죠. 이제 그때부터 여러 가지 권리의 제한 요소가. 나중에 여러분 관리처분 강의 받을 때 유심히 들으세요. 그때는 권리 변환에 관한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아마 잘 하시는 분이 강의하실 겁니다. 오늘은 내가 그건 못 해줘요. 할 수도 없고요. 네. 그래서 관리처분 방식은 아까 환지나 수용 방식처럼 혼용해 놓은 것처럼 권리가 처음부터 우리가 주로 지금 사용하는 관리처분은 처음부터 마지막에 살아있다. 그러나 일정한 요건에 미달되면 청산 대상이 된다. 그 다음에 분양신청이라는 제도가 있다. 이것이 관리처분 방법이고, 그리고 환지 방법과 수용 방법의 차이고, 자율정비 방법이라는 것을 내가 용어를 정했습니다. 이것은 주로 그러니까 이 구역을 주관경 개선 사업을 할 때 행정청에서 도로나 공원을 만들고, 그 다음에 환지를 주거나 아니면 환지 방법을 안 써도 옛날에 있는 토지, 그 토지를 그대로 거기서 집 지으세요. 개량하세요. 스스로가 개량한다. 자율. 스스로 개량한다. 그렇죠. 주관경 사업이 주로 써요. 자, 여기서 밑에 가로를 잘 보세요. 주관경 개선 사업은 하나, 둘, 셋, 넷. 아, 주관경 개선 사업은 방법을 다 쓸 수 있구나. 다양하게 열어놨어요. 그러나 재개발은 환지, 관리처분. 재건축은 관리처분밖에 안 돼요. 관리처분 방법으로만 한다. 그래서 여러분은 관리처분만 이해하면 되기 때문에 이번 8회차 강의에서 관리처분에 대해서 나오는 겁니다. 관리처분은 내 종전의 토지를 어떻게 평가해 주는가. 그 다음에 토지의 소유가 어떤 경우에는 분양 대상이 되고 안 되는가. 그 다음에 토지를 권리를 쪼갰을 때 어느 시점으로 쪼개야만 분양에 지장이 없는가. 2주택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중요한 내용이 몇 회차에 들어있는지 모르겠네. 그 관리처분 때 잘 들어서 설명드리면 됩니다. 그래서 방법은 우리 지금 법률상으로 있는 방법은 4가지가 있는데, 재건축 사업은 관리처분 방법으로 한다. 재개발은 환지 방법까지 쓸 수 있다. 그런데 모두가 다 수용, 환지, 관리처분 이 3개는 혼용, 4개가 다 혼용됩니다. 조금씩은 혼용됩니다. 넓은 구역을 재개발을 지정해서 밑에 가로변에 있는 상가가 저 빼주세요. 저 재개발 사업 참여 안 할래요. 내가 지금 이 가게가 아주 잘 되고 있거든요. 저 좀 제발 빼주세요. 왜 재개발하라고 그래요? 뭐 안 하겠어요. 라고 하는데 공공시설을 어떤 내거나 불가피하게 포함해서 계획을 수립해야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때는 자율 방식으로 존치를 해줍니다. 존치를 해줄 수 있어요. 그럴 때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재개발 구역을 하겠다고 할 때 내가 건물이 몇 년 되지도 않고 했을 때 그래 어떤 뭔가 존치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때 존치도 가능하다. 그 다음에 도로에 들어가거나 도로에 기반 시설을 넣었을 때는 수용을 가능하다. 그 다음에 토지가 불규칙하게 되어 있는 것을 정형화해서 존치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환지 방법을 도입합니다. 이건 좀 전문적인 거기 때문에 그냥 방법이 자율, 수용, 환지, 관리처분이 있는데 주로 우리는 관리처분만 이해하면 된다. 근데 수용이라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환지라는 방법도 있는가 보다. 이것이
이제 이렇게 자율정비는 그냥 있는 건물 속에 그 있는 데서 좀 자율적으로 개량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주거민 사업을 공동주택으로 지을 수용 방식에서 공동주택으로 할 수 있고요. 환지 방법으로 봉천동 사례를 들었는데 요건 아마 요거 환지 방법으로 했는데 이게 다시 철거해가지고 공동주택 했어요. 다시 했습니다. 요건 관리처분 방법이 전형적인 방법입니다. 누가 할 거냐? 누가 하나? 재개발 사업은 누가 해요? 누가 하느냐? 기본적으로 재개발 사업은 공익사업입니다. 수용권을 주는 사업입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공공이 우선일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이 국토의 제도상 도로를 내거나 공원을 설치하거나 이러한 기반시설에 대한 집행권은 공공이 최우선이에요. 공공이 해야 돼요. 민간이 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돼요. 저희가 설치할 테니 허가해 주세요. 지정을 받아서 합니다. 그러나 재개발, 재건축, 정비 사업은 토지 등 소유자가 1위예요. 원칙이에요. 토지 등 소유자 또는 토지 등 소유자가 설립한 조합. 조합만 하는 게 아니고 토지 등 조합만 하는 게 아니고 토지 등 소유자도 한다. 도시 정비형은 토지 등 소유자 20인 이내에 있는 경우는 보통 예를 들어서 서울 시내 도심지에 있는 큰 빌딩들은 토지 소유자가 1인인 경우도 있고 2인, 3인인 경우도 있고 그분들은 토지 등 소유자로 재개발 사업을 합니다. 토지 등 소유자 또는 그들이 설립한 조합이 기본이다. 그리고 공공과 함께 할 수 있다. 예외적으로 뭐 긴급 시용이 필요하거나 뭐 하거나 할 때 공공이 참여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신탁업자 같은 경우 요즘 신탁업자가 좀 전문성을 가지고 할 수 있다고 해서 하는데 활성화는 아직 안 돼 있습니다만은 신탁업자가 지정개발도 할 수 있고 사업 대행자라고 하는 것은 지금 새로운 특별법을 만들 때 대행 요소를 많이 만들겠다는 건데 사업이 진행되다가 중단됐을 때 바로 변호사를 투입하거나 전문가를 투입해서 조합 운영하세요. 또는 누가 대행자를 지정해서 당신이 지정하세요. 라고 해서 여러분은 여기 조합장님들 만져서 잘 운영되시기를 바랍니다. 자건 추진에도 그렇고 조합장님의 능력이 있으시면 하여튼 어떻게든 속도도 빨리 할 수 있고 그 이익도 낼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어떤 분규가 생겨서 안 됐을 경우에는 따로 대행자를 지정할 수도 있다. 그다음에 지정개발자로 해서 신탁업자 할 수 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조합, 토지 등의 소유자가 기본이나 이런 예외적 시행자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1장에서 마지막입니다. 이 재개발 사업은 어떤 순서로 할까요? 요것만 빨간색을 칠했죠. 오늘 저는 담당이 요겁니다. 이 얘기예요. 이것만 설명합니다. 이 많은 것 중에 저는 요것만 설명합니다. 근데 이것만 설명하는데도 지금 2시간째 계속 떠들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비사업 전반을 좀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다 보니까 그런 시간이 됐습니다. 기본적으로 정비사업은 계획과 시행과 완료 단계로 나눕니다. 이게 우리나라에서 새로이 개발하는 건축법의 건축에는 이게 없어요. 그건 내가 설계도 만들어서 허가 받으면 끝나요. 그 중고검사 받으면 끝나버리는 거죠. 그러나 집단으로 하는 경우는 계획을 세우세요. 그 대상이 여기서 사업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면은 이 계획이 수립이 되면 이 계획도 2가지가 있어요. 이것은 정비계획 수립이 정비계획 오늘 주로 설명드린 겁니다만 기본계획이라는 거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구속하지 않아요. 이거 공무원 구속이에요.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면은 이 정비계획을 수립한 권한은 누가 있냐면 행정청이 있어요. 시도지사가 있는데 이 구역 지정은 기본계획에 부합되도록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계획은 주민을 구속할 수 있지만 이 기본계획은 공무원만 구속해요. 공무원이 이 기본계획에 어긋나게 정비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징계받아요. 그럼 공무원이 구속되는 내용이죠. 그 기본계획, 이것은 우리 서울시로 보면 서울시장이 수립합니다. 서울시장이 수립. 이건 국토부가 만든 방침이고 계획은 2가지가 있습니다. 그 정비계획 범위를 정하고 그 안에 계획을 수립한다 하는 거죠. 이게 오늘 설명드린 이게 결정이 되면은 이제 2장에서는 어떤 데를 구역 지정을 어떤 데 어떻게 할지 그러니까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지금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15분밖에 없는데요. 이게 끝나면은 누가 할 거냐를 먼저 정합니다. 누가 할 거냐? 기본적 원칙이 토지 등의 소유자가 추진위를 구성해서
구성해서 조합 설립을 준비해가지고 하는 게 원칙이나 예정의 시행자로 공공히 하거나 그 다음에 뭐 실탁업자나 기타 대행자가 또 할 수 있는 누가 할 거냐를 먼저 정합니다. 그래서 정해지면은 그 주체가 계획서를 만들어야 돼요. 이때 건축 심의도 받고 기타 여러 가지 환경영향 평가도 받고 해서 지금 현재 특례법이나 이런 보면은 이때 계속 심의, A 심의 받는다고 심의하고 B 심의 받는다고 뭐 교육환경 학교협회니까 교육환경 받으라고 그러고 교통환경 받으라고 그러고 환경 받으라고 그러고 또 뭐 받으라고 그러고 옛날에 합하세요. 전부 함께 모여서 하세요. 여기 이제 법으로 만들어서 한 번에 통합 심의를 해주세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에 통합 심의를 해서 건축 심의에서 포함해서 인가를 좀 빨리 해주자. 현재 특별법 아까 88 대책 만들었죠? 설명드렸죠? 88 대책에서는 이거 통합하세요. 이거 통합해라 그래요. 우리 소규모 정비 사업이 이렇게 돼 있어요. 사업 시행 인가와 관리 처분이 통합돼 있어요. 조금 준비하는 데는 좀 뭐가 좀 혼란이 오기는 하나 절차적으로는 이 인가 시행인가가 나면은 이날 인가가 난 날로부터 며칠을 기간을 주면서 분양 신청하세요라고 하거든요. 분양 신청하세요라는 기간을 줘요. 그 분양 신청을 받아서 관리 처분을 수립해요. 요것은 뭐냐면 요건 그냥 눈으로만 봐주세요. 만약 그 지역을 환지 방법으로 하면 환지계 인가를 받아야 되고 관리 처분 방법으로 관리 처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수용 방식으로는 보상 계획을 하고 이거예요. 요건 신경 쓰지 마세요. 주로 관리 처분이에요. 인가서를 사업시행 계획서를 만들어서 관리 처분 인가를 받아야 되는데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에 60일 사이에 분양 신청하세요 해서 관리 처분 계획 수령을 해요. 이때 여러분의 권리가 요즘은 훨씬 좋아졌어요. 우리가 이 조합에서는 어느 분양을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분양가는 어느 정도 될 계획입니다. 여러분의 토지 가격은 이 정도 됩니다. 이게 다 알려집니다. 이 계획 단계에서부터 조금 이따 설명드립니다. 계획 단계에서부터 이 구역은 추정 분담금이 얼마나 될까를 미리 알려주도록 해놨어요. 미리 알려줘서 비례율이 1 나와, 떨어져, 이상 나와. 그래서 아까 선생님 구역 같은 경우는 1이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예. 그래서 넓히고 우리 구청장님이 그 개미마을 한번 해보시려고 얼마나 고생하셨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사업성이 조금 나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일단 그 분양 신청을 받아서 관리처분계획 수립해서 관리처분계획 되면은 철거에 들어가는 거죠. 관리처분계획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럼 앞으로는 이게 통합이 된다면 언제 할까? 아마 시행인가를 받기 위해서 건축심의를 할 겁니다. 지금 소규모 주택성들이 그렇게 하고 있거든. 건축심의를 할 때 건축심의가 딱 끝나면 그걸 기사하는 일로 해서 분양신청 기간을 주어서 받아가지고 관리처분서를 인가서에 포함해서 해가지고 인가를 받으면 될 겁니다. 그렇게 이행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절차가 끝나면 이제 매도 청구나 또는 수용할 수 있는 권한이 들고 건설을 해서 이제 공급합니다. 하고 나서 노란색이 완료 단계인데 완료 단계는 두 가지가 있어요. 우선 공사가 완료돼야 돼요. 공사가 완료돼서 중고인가를 받아야죠. 근데 이것은 환지 방법은 토지만 가지고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토지뿐만 아니라 건축물까지 함께 분양을 주기 때문에 공사 완료가 되면은 그 다음에 바로 확정 측량을 해서 관리처분이 이렇게 바뀝니다 하고 통보를 딱 해준 그 마지막 그게 소위 환지 처분 절차예요.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는 겁니다. 그 확정된 것을 통보하게 되면 소유권 이전고시가 되죠. 소유권 이전고시 할 수 있는 확정 처분이 되면 기본적으로 그 다음날 처분이 되는 다음날 소유권이 취득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사가 되고 확정 처분이 되면은 이제 그때 내가 너무 종전 권리에 비해서 많이 분양을 받았으면은 예를 들어서 청산금을 내놓고 그 다음에 덜 받았으면 청산금을 받아가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구역 개지하고 해산하는 겁니다. 한 10여 분 동안 이제 정비구역은 어떻게 지냐는데 요건 주로 공무원들이 알아야 돼요. 공무원들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간단히 설명을 할게요. 정비구역이라는 것은 세 가지가 나와요. 정비구역을 누가 하느냐? 우리 공무원 지금 뒤에서 듣고 계시는데 이게 어긋나면은 원점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무효가 돼 버려요. 권한이 있는 자가 하라. 권한이 있는 자가 하라. 권한이 있는 자가 적정한 법의 내용을 담아서 적정한 절차 이 세 가지를 유지해야 효력이 있다. 어느 한 가지라도 놓치면은
무효가 된다. 권한이 있는 자, 누가 위반하고 누가 결정하는가. 우리 서울시 같은 경우는 구청장이 다 위반을 해요. 안을 만들고 그 다음에 시장이 결정을 합니다. 예. 그런데 그 요건 중에 하나가, 자, 내용적 요건은 기본계획에 적합해야 하고 정비계획을 수립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업을 하려고 어느 이만한 결정이 되면 이만한 범위 안에서 사업한다는 결정을 받아내야 돼요. 그 받아내는 내용은 공무원에게 뭐라고 명령을 내리냐면 기본계획에 맞는지 보세요. 도시정비원 같으면 이미 정해졌고, 주택정비원 같은 경우는 원칙만 정해졌어요. 노후도는 어떻고 뭐 놓고 면적은 어떻게 있어요. 거기에 맞추세요. 공무원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공무원은 그 기본계획에 맞는 내용을 그 안에서 정비계획을 수립해요. 정비계획은 뭘 수립하느냐? 요건 절차적 요건입니다. 이렇게 정비계획 수립하는 거예요. 도로를 어떻게 내고, 건축계획은 어떻게 하고, 이걸 몽땅 계획을 수립을 하는 것을 요건 행정청에서 하는 거죠. 요건 신통기획 때 뭐 다루기도 합니다만, 이것이 소위 내용적 기본계획에 적합해야 하고 안에 계획을 그러니까 범위를 결정하고 그 안에 도로는 어떻게, 건폐율은 어떻게, 높이는 어떻게, 용적률은 어떻게, 이걸 정하는 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합니다. 내용적 요건입니다. 절차적 요건, 이것은 다른 절차, 모든 행정적인 절차가 대개 안을 만들고 주민들에게 30일간 이상 공람하고 의회 의견을 듣고, 여기까지가 구에서 할 일이야. 여기까지가 구에서 하고, 그래가지고 구가 시에 신청을 하면 시가 도시계획의 심의를 받아서 결정고시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시의회 의견을 듣는 게 아니라 구의 의견을 듣죠. 여기까지 위반 단계. 이때 우리 공무원인 경우는 꼭 내가 이거 설명하죠. 기초조사 잘하세요? 기초조사 빠뜨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 칼날을 다시 해놓은 겁니다. 이것이 절차적 요건입니다. 그 안에 계획은 어떤 뭘 넣느냐? 정비계획은 뭔데? 정비계획은 결국은 자, 이 지역에서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도로는 어떻게 내고, 그 나중에 계획에 대해서 인허가 관계 아마 여러분 그 강의에 들어 있습니다. 계획은 어떻게 하고, 건축은 높이는 어떻게 하고, 건폐율은 어떻게 하고, 용적률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 계획을 다 합니다. 그 다음에 주통로는 어떻게 하고, 지하는 어떻게 설치하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지금 법을 고쳐서 그 의무를 없애겠다고 그러는데, 이런 정도 면적이면 공원을 세대당 얼마 면적을 확보해야 되고, 공원을 꼭 확보해야 되고, 이런 뭐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일단은 하되 상위 계획인 기본계획과 그것보다 더 높은 도시 기본계획, 서울 플랜이라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수용해 줘야 된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현황을 분석하고 부문별 계획을 수립해서 이러한 내용들을 담는데 추정분담금이란 말이 나와요. 요게 도입된 지 얼마 안 됐어요. 2년. 그러니까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부터 우리 구역에 내가 부담할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알려주세요 하는 겁니다. 이제는 무조건 지정하지 마세요. 주민이 저걸 보고 동의 여부를 판단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비례율이, 아까 말씀 비례율은 이익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0.9라는 얘기는 내 재산 가치를 90%만 취급하겠다는 거죠. 80%라는 거, 0.8이라는 것은 내 재산 가치가 1억인데 이거 뭐 8천만 원만 뭐 하겠다는 얘기고, 뭐 이런 거죠. 낳는 거죠. 그래서 적어도 어떤 분이 분양을 받을 수 있고 받을 수 없고, 적어도 이 지역의 사업성은 어느 정도 됩니까를 정비계획 수립할 때 알려주세요. 의무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는 구청이 비리 추정분담금에 대해서 알려줄 겁니다. 다만 이번 특별법에서 뭘 만들었냐면, 이 추정분담금만 하는데도 꽤 세월이 지나가요. 제가 이 추정분담 검증회를 자주 나가는데요. 그러게 되면은 예를 들어 전체적으로 비례율이 얼마느냐, 그 다음에 공사비가, 요즘 공사비가 우리가 최근 몇 년 전만 해도 평당 500만 원, 600만 원, 지금 900만 원, 어떤 지역은 1000만 원이 넘어갑니다. 평당 공사비가.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추정분담금을 하는데 너무 시간 소비하지 마세요 해서 각각 개인의 분담금이 어떤가 보다도 대표적으로 이런 유형에는 분담금이 어느 정도 되고 비료 어느 정도 되는 것으로 아마 하세요라고 이렇게 법이 바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그러나 적어도 내가 내 지역에 사업을 한다고 그랬을 때 얼마나 어느 정도 분담이 될지 사업성이 있을지를 앞으로는 파악할 수 있다 하는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으로 한다는 거죠. 기초조사, 이건 공무원들한테 주로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자, 아까 제가 적어도 어느 지역을 구역을 지정하느냐, 재건축구역을 지정하냐는데 이게 법령과 조례에 딱 이렇게 나와요. 조례.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예를 들어서 주택정비형은 적어도 1만 평면다 이상에서 가수필지가 40% 이상, 접도율 도로 6m 이상의 도로가 40% 이하. 그러니까 도로가 별로 없다는 얘기죠. 호수비 60 이상. 이런 식으로 요건이 돼. 이런 요건에 맞아야 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하는 거죠. 도시정비형은 마찬가지로 노후불량감은 60% 이상으로서 주로 역세권 개발할 때는 반경이 500m 이내에서 노후도가 60% 이상이어야 됩니다. 라는 거. 그래서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시정비형은 위치가 딱 정해졌어요. 요걸 CBD나 중앙 업무지구죠. 종로 중구 있는 도심부죠. 도심부.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어딘가 영등포, 용산, 청량리, 가산대림 이런 지역에서 재개발을 할 수 있어요라고 합니다. 근데 주택 재개발은 없다고 했어요. 주택 재개발은 생활권 계획이 안 돼서 요건만 노후도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신통계획 뒤에 그건 설명드리고 가야 되네. 신통계획을 할 때 보면은 그 영어로 쓰는 말은 게리먼더링이라고, 그러니까 내가 미국에서 국회의원 당선되기 위해서 내가 나한테 동의하는 사람만 이렇게 꼬불꼬불 해가지고 그 지역을 지역구로 한다. 예를 들어서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재개발 사업을 이렇게 해주세요. 그러면 아주 불용지가 무척 많이 나오고 그건 우리가 막고 있는 거죠. 네. 재건축 사업은 주로 재건축 사업 이런 항목이 법령에 있습니다만은 주로 안전진단을 주된 용어로 하고 주거경선 사업은 아까 극히 저수 주민이 밀집 지어 있는 이런 요건 때문에 이러한 요건을 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호수 밀도, 노후도, 그다음 접도율, 가수 필지가 좀 더 완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여러분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구역 지정을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정비계획 수립한다고 그러는데 제도가 두 가지가 딱 있어요. 지금 계속 재개발 사업을 하고 싶은데 행정처에서 아무것도 안 해줘요. 빨리 입안해 주세요. 법이 금년 1월에 만들었네. 옛날에는 안을 만들어서 해주세요라고 했어요. 요거 원래 있던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입안을 행정처 보고 서대문 구청장한테 빨리 안 만들어주세요. 우리 좀 재개발 좀 사업 할 수 있게. 특히 선생님 마을 같은 경우는 너무 오래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발 좀 빨리 만들어주세요라고 요구할 수가 있죠. 근데 지금은 아예 안을 안 만들어도 신청 빨리 해주세요. 신청만 해도 된다는 거죠. 그 제도가 금전 사업. 그것에 맞게 좀 넘기겠습니다. 그것에 맞게 이제 절차가 이제 오는데, 자, 구역 지정을 하게 되면 어떤 효력이 있을까요를 넣었어요.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에게 주로 해당되는 얘기고, 그래서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이 지지부진하는 데는 해제할 수 있어요. 그것을 내가 여러분 책에서 보면은 애정구역이 있는 경우는 3년 안에 구역 지정 안 되면, 구역 지정을 했는데도 취준인의 승인 신청 2년 안에 안 하거나 취준인의 승인 신청이 됐는데 조합 설립은 2년 안에, 이러한 기간을 딱 해서 이때 지나면은 일몰 없어지는 거죠. 연장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옛날에는 무조건 지정해놓고 73년도에 지정을 해서 10년, 20년 계속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안 된다는 거죠. 없애라. 이게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직권을 해제할 때 아까 말씀드렸죠. 비례율이 80% 미만 0.8인데는 직권 해제 여부를 판단합니다. 바로 직권 해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만 그런 여러 가지, 또 주민이 반대하는 경우 이런 직권 해제도 할 수 있다. 서울시 정책입니다. 서울시가 21년도에 좀 더 재개발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수제도 폐지하고 신통기획이라는 제도가 도입되고 주민 동의율도 3단계, 2단계로 단축하고, 그다음 그동안에 그 시장님이 해제했던 지역 중에서도 노후도가 많이 돼서 새로운 대상이 된다면은 한번 재개발 구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하는 6대
예를 들어서 규제 완화 대책입니다. 이것에 근거해서 지난 21년도 21년 9월, 22년 8월 후보지를 공모했고, 이때 계속 제가 이제 들어가서 이제 후보지 공모에 선정위원회를 있었는데요. 이때 이제 했었는데, 그 이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반 요청 제도가 법에 만들어졌어요. 안을 만들지 않더라도. 그러면서도 동의율도 예를 들어서 정비계 수립 단계 동의를 3분의 1을 2분의 1 좀 낮췄죠. 어느 정도만 동의되더라도 구역 지정해 주세요 하는 거예요. 이 제도가 요게 기본계획 변경을 해서 만들어준 겁니다. 그 위반 대상지 요건도 아까 말씀드린 60%라는 게 얼마 안 됐어요. 이게 24년 3월 달부터입니다. 시행령 별표죠. 노후 건물이 3분의 2, 3분의 2면 66.7, 67. 그걸 60%로 낮춘 거죠. 이렇게 했고, 이것을 이런 절차로 합니다. 라고 위반 요청을 하시면은 구에서 사전 검토를 거쳐서 협의를 하고, 그러면 선정위원회. 그러니까 제가 보통 2개월에 한 번씩 또 1개월에 뭐 2번, 뭐 한 경우 있으면 들어가서 선정을 합니다. 선정위를 요청을 하면 선정위를 개최해서 결과를 통보해 줍니다. 그게 법으로 6개월 안에 해주세요 해놨어요. 6개월 안에. 그러니까 저 빨리 위반 구역, 이제 우리 그 선생님 구역 같은 거 빨리 구역 지정 좀 해주세요라고 하면은 6개월 안에 할지 안 할지 근데 빨리 해줘야 돼요. 미적미적하면 절대 안 되는 거죠. 이렇게 2시간이 좀 넘어버렸습니다만은. 이게 지난달 21일 날 통과된 기본계획입니다. 지난달 21일 날. 여기서 간단하게 지금 주택 공급과 공간 대개조라는 큰 목표로 하는 내용을 이번에 기본계획이 5월 30일 날 의견 청취하고 지난달 21일 날 지금 왜 수정가기로 됐기 때문에 재공람을 통해서 될 겁니다. 재개발 아무 데서나 한 게 아니다. 구역 지정이 되는 장소가 정해져 있다. 그것은 노후불량 건물이 어느 정도인지, 도로는 어느 정도인지, 밀도가 어느 정도인지 한다. 그러한 재개발 구역도 유형에 따라 다르다. 주택정비형, 도시정비형, 재건축 다르다. 재건축과 이 정비사업은 도시계획 사업이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재건축은 수용에 한계가 있어서 매도 청구 제도를 쓴다. 조합원도 차이가 있다. 재개발 사업은 1제곱미터만 가져도 조합원이고 하지만 분양은 별개의 문제고. 그러나 재건축은 건물과 토지를 가지고 있으면 동의를 해야만 조합원이다. 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구역 지정을 요구해서 구역 지정이 된다고 그런다면 적어도 저 사업이 그 중에서 내가 어느 나이든 연세 많으신 분 오셨습니다. 내가 여기서 지금 우리 어르신부터 살던 동네라 나 절대 이 동네 떠날 수 없어. 나를 바꿔 넘어가라. 나를 바꿔 넘어가. 나 재개발 꿈도 꾸지 마, 내 동네. 나를 바꿔 넘어가. 이런 분 많아요. 네. 내가 얼마나 이게 사업이 얼마나 걸려? 한 5, 6년. 그때 내가 지구에 없을 텐데. 네. 이렇게 해서 반대하시는 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 어르신은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좋게 살게 해드릴게요. 라고 하는데. 그래, 살게 해준다는데. 근데 부담은 그냥 공짜로 들어가면 되는 거지? 아닌데요. 좀 매덕 내야 되는데. 그럼 나 죽여라. 어느 정도 부담이 될 건지를 판단해요. 이 사업은 얼마나 빨리 할 것인가. 그리고 얼마나 주인 부담을 늘릴 것인가. 빠르다고 하는 이제 행정청은 준비가 다 돼 있어요. 뛸 준비가. 그 어떻게든 빨리 계획 결정해 줍시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 조합장님 오셨다고 하는데 조합 내부의 갈등 때문에 길어지는 게 무척 많아요. 관리 처분 단계에서의 다른 의견 때문에도 많고 여기를 주민 간에 조율하는 것을 지금 새로운 특별법에서는 전문가를 내보내서 이해 설득시키자. 이래서 그 내용도 좀 완화하지 않은 거고. 사업성은 좀 사업성을 높여주자. 기반시설 너무 많이 내라고 하지 말고 공공기업 많이 하지 말고 임대주택 많이 짓지 말라고 임대주택도 공짜로 가져가지 말고 돈 내고 가자고 뭐 그런 데 들었겠죠. 그래서 사업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제일 첫 페이지에 보인 것처럼 보도된 것처럼 7만 동이 넘는 미분양이 있는 반면에 한쪽에서는 계속 주택값이 올라가는 문제는 정비사업을 해결되지 않느냐. 여러분이 사는 동네가 정비사업을 통해서 여러분이 자신의 재산에
어떤 증식의 기회도 될 뿐만 아니라 좋은 환경에서 살 수 있고, 그리고 지금 진행 중인 경우는 내가 이번 8회차 강의를 통해서 적어도 이러이러한 내용들에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봐야 되겠구나. 이 방대한 정비 사업을 2시간을 설명드리느라고 엄청 뛰어왔습니다.